각하 3번 배웅한 방송 자체 3.5단계로 방청객 1명과 함께 또다시 144회 시작하겠습니다. 최백은 연구소를 최근에 발족하신 연구소 소장이자 도서 판촉의 신기원 카운트다운 마케팅을 펼쳐서 이제 끝무렵에 와 있는 최백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다시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서로 맞절. 자, 교수님. 몇 권 남았습니까? 한 500분 남았습니다. 오, 500권! 500권! 오, 드디어. 올 연말에 마지막 출연할 때는 책 갖고 나오게 좀.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 출연 30일이거든요. 예. 그때 남은 개수를 전부 다 사세요. 예. 교수님이. 그래서 그걸 쌓아놨다가 저희가 향후 방청객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500분 진짜 먼 길 왔다. 자, 그러면 최백은 연구소를 발족한다고 지난 시간에 예. 벌써 몇십 명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다스베데 딱 출연해서 내가 연구소장이야. 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야. 예. 하고 나서 틀림없이 늘었을 거예요. 몇 명으로 늘었어요? 여기 소개해놨어요. 1204명. 오! 예. 야! 이야, 부자 되셨네. 자, 다스베이다가 응원해주는 바람에. 여기서 해야 돼요. 맞아요. 딴 데 아무 소용 없어. 다른 데 가서는 얘기 안 해요. 다스베이다 보는 사람들이 예. 행동력이 짱이에요. 자, 오늘은 뭔가 예,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한 4년 됐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한 4년 했고요. 데이터가 딱 나왔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저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계 소득이라고 봐요. 그렇죠. 가계소득. 예, 가계가 편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예, 가계가. 그래서 그 결과를 데이터로 비교할 때가 왔다. 예, 경제연구소 친구 1000명인데 목표 몇 명입니까? 목표 설정 안 했는데. 목표 10,000명 하죠, 10,000명. 예, 알겠습니다. 10,000명! 예, 완명. 아, 시간이 없다 그럴까봐 앞에다가. 광고를 연달아 어퍼컷으로. 예. 500분밖에 안 남았. 야, 먼 길 왔어. 이게 만보에서. 예. 예. 야, 9,500분을 우리가 여기서 해치웠어. 500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 가자! 레어템이야, 레어템 이제. 자, 지금까지는 통계청에서 이제 2인 가구 이상만을 가지고 했었어요. 2인 가구. 예, 최근에 1인 가구와 다 이제 직계할 수가 있게 됐어요. 2인 가구 이상으로 할 때는 4.2배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더 많았었어요. 2인 가구 이상 기준을 하더라도 그렇죠. 4.2배. 예, 최대 4.2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1.3%인데 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5.5%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가구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해도 1.3에서 5.5로 크게 늘었다. 예, 그게 한 4.2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건 2인 가구 이상인데. 예. 교수님, 1인 가구가 지금 30%가 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예전에는 작은 변수였는데 이제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1인 가구가 별로 없을 때 2인 가구 중심으로 하더라도 네. 별 문제가 없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났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꾸게 되면은 네. 바꾸는 해에 이게 편차가 생길 수밖에 비교가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2인 가구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넘겨보시게 되면은 넘겨보면 1인 가구를 이제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네. 저 맨 밑에 이제 빨간 박스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0.4%확 줄어들었죠. 1인 가구 포함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5.6%. 차이가 더 크네. 그러니까 이 14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14배요. 14배. 예. 오. 그러니까 전체 가구를 다 포함하니까 더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인 가구를 표준으로 보고 네. 2인 가구를 중심으로 네. 평균을 낸 게 이 앞에 값인데 네. 이때도 한 4배 정도 차이 났는데 네. 실제로는 1인 가구가 30%가 넘어갔기 때문에 1인 가구까지 포함했더니 전체 평균은 14배가 차이 났다. 그렇죠. 이거 만약에 거꾸로 했어봐요. 문재인 그럼요. 정부가 먼저 있고 박근혜 그렇죠. 정부가 뒤에 있었다. 이거 한 달 거리입니다. 한 달 거리. 기사를 안 실어줘. 자화자찬한다고 실어주질 않아요. 지금 서민들이 어려운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미친 새끼들.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네. 올해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 올해 이제 우리가 소득이 후퇴했잖아. 아. 근데도 올해도 소득이 증가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왔을 때까지도 비교해도 예. 그래도 여전히 그렇죠. 훨씬 높다. 예. 아, 4.3배 정도 차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수가 진보 공격할 때 경제 망했다고 공격하는데 그렇죠. 경제 망했다고 공격할 수가 없어. 지금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방역 망했다고 그렇지 이제. 여전히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잘하는데 망했대 이 미친 새끼들이.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하위 계층들이 피를 봤어요. 특히 하위 계층들이 마이너스를 했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소득 줄어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더 많이 잘 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넘겨보시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마지막 1년 마지막 1년. 끔찍했습니다. 전체 중에서 90%가 감소했어 소득이. 그러니까 가계 중에서 90%가. 상위 10%만 만 빼고. 돈을 벌고 나머지 나머지는 90% 전부 다 소득이 마이너스 좋겠어. 아니야. 예.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적인 흐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결과는 이러하다. 예.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아지고 잘 사는 사람들만 더 잘 살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명백하네. 자, 문재인 정부 보시게 되면 이제 1인 가구 포함을 한 거예요. 포함해서. 포함하게 보게 되면 이제 아래층들이 그래도 소득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여기는 7.9, 7.4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평균보다 높으네요, 예, 아래가. 평균보다 오히려.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것이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코로나가 이제 습격했잖아요. 네. 하위 한 60%가 이제 타격을 좀 본 거예요. 이게 이제 1, 2, 3, 4가 분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 충격 오면서 임시직, 그렇죠. 일용직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하위 30%가 타격을 입었죠, 가장 예, 먼저. 타격을 입었었어요. 임시직, 일용직들이 일자리 잃게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도 이제 전체 평균은 소득이 2.2%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예. 이제 2분기 넘어가 보세요. 2분기. 올해 2분기 넘어가게 되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완전히 이제 역전되는 게 아, 이거- 하위 30%는 아주 소득 증가를 크게 증가합니다. 이거 명백하네. 예. 그래서 교수님이 계속 그렇죠. 전 국민 포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계속 예.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계소득 증가율도 3.5% 확 뛰게 되고요. 그렇죠? 상위 10%가 빼놓고 다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상위 10%는 마이너스지만 나머지 90%다 나머지는 전부 증가한 다 거예요. 올랐어. 예.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하고 정반대. 정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정반대가. 아, 이거 명백한데, 이렇게. 그렇죠. 교수님 말이 다 맞았어. 그러니까 소득수 성장 정책이 옳았다는 거예요. 박수. 교수님이 연초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이건데, 예, 예. 이 결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치로 이게 입증된 수치로 거죠. 나온 것이고, 수치로 보니까 확실하구만. 자, 이게 3분기예요. 네. 3분기에 이제 선별로 줬을 때잖아요. 네. 그때는 5, 6, 7 중산층이 마이너스를 입잖아요. 중산층이 혜택을 입지 못했고, 예. 그 다음에 하위는 약간 효과가 있긴 올랐는데 했지만, 상위가 주로 혜택을 받았죠. 왜냐면 가구수의 영향을 받았다. 맞아요. 가족이 3명인 경우에는 더 혜택을 입게 되는데, 그렇죠. 가족이 3명이라는 얘기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은 아이가 많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영업자들도 소득에 따라 나눠준 게 아니라 네. 소득이 후퇴하기만 하면 다 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층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것도 이거 딱 나타났죠. 이것도요. 그러니까 분배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안 나타난 안 거죠. 나온 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제 선별 지급으로 또다시 반영됐잖아요. 근데 3단계를 만약에 우리가 간다, 만에 하나 간다 싶으면 이거 무조건 포괄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아, 저 맞아요. 포괄로 갔더니 효과가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100만 원을 소상공인이 받았어. 그 사람은 그럼 밀린 임대료냐 이런 거 해결하고 말지만 전 국민이 받았어. 그러면 쓰러 가거든요. 쓰러. 그렇죠. 100만 원을 가진 손님들이 막 늘어나 있는 거거든. 그렇죠. 돈이 도는 거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자, 홍남기? 그 단어 나오실까 봐 제가 먼저 했어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공격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월세 가구하고 이제 이 영끌을 요즘은 공격을 영끌 해요. 가지고 막 팔아요. 그러니까 영끌 가지고. 20대, 30대를 예.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월세 가구를 공격하는 이유는 월세 가구가 가장 힘들게 사는 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 임대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가 지난주에 호텔 임대 직접 그러니까 들어가 그거 있는 되게 공격하네. 호텔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들 불러서 물어봤는데 예. 너무 좋아해. 아, 당연하죠. 고시원보다는 천국이지. 가격도 싸지, 시세도 그러니까. 좋지, 썸띵도 있지. 나 아파 죽겠어. 요즘 20대들은 그런 시설 좋아한다고. 당연하죠. 예. 이게 정확하게 40, 50대에 알려지면 이게 정말 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40, 50대는 20, 30년 전에
조그만 방에 살아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웬만한 부잣집 아들들 아니면 다 알거든요. 그게 안 알려지게 하려고 저도 욕하는 알아요. 거예요. 저도 13평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13평에 살아보면 예전에는 한 13평에서 20평 사이 집들에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30평 맞아요. 이상 넘어가면 부자였어요. 그때는. 예, 맞아요. 나머지는 13, 14, 15, 20, 21, 23 이 정도에 다 살았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4인 가구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과 환경을 알려주면 이거 좋다 라고 할 텐데 그거 알까봐 마구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끌을 끌어왔다 이거죠. 월세 가구하고 영끌을 끌어왔는데요. 국민일보에서 기사예요. 네. 그래서 월세 가구 벌이가 4% 줄었다. 영끌업종 가구 소득은 4배가 증가했다.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더 피해봤다 이거예요. 피해봤다. 아까 네. 데이터하고 정반대. 이제 월세 가구만 하락했다고 하면서 자극적으로 통계청에 보게 되면 주거 형태별로요. 네. 가계 소득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전세, 그다음에 이제 월세. 근데 이제 월세 가구가 어려웠다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제 비치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임대차 3법 잘못됐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렇죠. 거죠. 그걸 네. 엮으려고 하는 건데. 엮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월세 가구의 소득하고 네. 임대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이 줄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월세 가구는 되게 누가 삽니까?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산다고 우리가 그렇죠. 되게 짐작할 보통.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2인 가구 이상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3분의 1이 1인 가구인데 네. 또 2인 가구만 예, 분류해냈어요. 2인 가구 이상만. 그러면 평균이 안 맞잖아. 1인 가구와 대다수가 월세가 거기 집중될 수 있는 세대를 빼고 했으니까 셈풀에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네. 1인 가구 훨씬 많은데 네. 월세 2인 가구만 쏙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평균을 내가 왜냐면 1인 가구를 합치면 높아지나 보지. 그렇죠. 자가 가구는 집 있는 가구는 1.0%가 올랐어요. 가계소득이요. 근데 월세는 1.3%가 올랐어 오히려 더. 아, 그러니까 여기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예. 진짜 평균을 제대로 냈더니 오히려 올랐다. 그렇죠. 오르니까 저 기사를 쓸 수 없으니까 1인 가구는 뺐습니다 말을 안 하고 예. 쏙 빼고 예. 더 작은 샘플인 2인 가구까지만 통계를 낸 거 아닙니까? 완전 사기죠, 사기. 사기죠, 사기. 예. 야, 이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요. 교수님 아니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책 사란 말이야. 이거 다른 교수님도 찾아보면 알 텐데 안 찾아보죠. 안 찾아보시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찾아보시죠. 이런 기사에 만약에 다 찾아서 분석할 줄 아는 경제학 교수들이 야 이거 왜 사기를 치고 그래 라고 경제학 교수들이 성명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언론이 신중하게 보도를 하고 그럴 텐데. 교수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 다음에 1, 2분기에도 하락했다 그랬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 2인 가구만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1, 2분기 때는 임대차 3법하고 관계가 없는 시기야. 그렇지. 거기다가 1분기에는 하위 20%가 좀 후퇴했어요. 코로나 닥친 코로나 거냐. 충격으로 가장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를 타격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2분기 때 봐보세요. 예. 10분이만 후퇴. 월세 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도 가계소득에서 10분이만 후퇴했잖아요. 1, 2분기도 다 감소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 예. 1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오히려 가장 1, 높은 2, 3 상승했다. 없어요. 이 자체도 거짓말이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1인 가구로 포함하지 않았던 것도 악의가 있는 거지만 거기다 1, 2분기는 임대차 3법하고 관계도 없는 관계도 시기고. 없는 데다가 게다가 또 2분기는 올랐는데 네. 1, 2분기 감소했다고 뻥을 치고 있어. 네. 다 뻥이야. 그 다음에 영끌업종. 영끌업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업이 영끌업종인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끌업종 하게 되면 되게 뭘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들. 예. 하니까 이제 부동산 업종을 구한 거야. 부동산은 임대가 영끌하고 들어가서.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그것도 상관없어요. 영끌이라는 건 20,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그렇죠. 그런 그걸 내용이지. 영끌 세대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영끌업종이야, 이게. 그게 무슨 영끌 업종이야. 근데 이제 말을 만들은 다음에 통계청에서 이제 업종을 분류할 때 대분류가 있고 예, 소분류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이제 대분류를 예. 하다 보니까 거기 금융도 출판도 전문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부서에 부동산이 같이 박혀 있었던 거야. 이게 무슨 영끌 업종이야. 출판 업종 사는 사람한테 부동산, 영끌 업종 한다면은 과학, 사업 시설이 영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개구라도 이런 개구라가 없어. 근데 이걸 영끌 업종으로 한 다음에 20, 30대가 소득이 하락한 것처럼 이미지를 연결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진짜 사기도 이런 사기가. 부동산하고 임대업만 딱 분류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는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하고 임대업 하는 게 5.8% 올랐는데
예? 전체 평균도 5.6%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때는 확 차이가 나요. 아, 그러네. 박근혜 부동산 때는 임대업이- 전체 산업은 0.4밖에 안 늘어도 예. 부동산은 6.5. 여기는 예. 빚내서 짓자라고 그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때 신났지. 부동산 관련 업종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전체 거예요. 산업이나 부동산이나 거의 같아. 예. 야, 진짜 사기를 쳐도 이렇게 영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쭉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통계를 조작한 다음에 억지로 그냥 끼워 맞췄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예. 제목만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끌을 많이 들어봤으니까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제 막 느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월세 가구들은 이제 피 봤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의 이제 이미지를. 20, 30대 젊은 세대는 피받고 부동산은 돈 벌게 이 정부가 방조하였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취지죠. 기분 나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집어넣어가지고 조작해낸 기사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내년에 이제 선거 전까지. 벌써 시작됐어요. 노무현 정부 말기처럼 레임덕을 만들어내려고 그때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많이 쏟아졌잖아. 그렇죠. 그 당시도 부동산 가지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예. 때렸어. 예. 알고 봤더니 예. 부동산을 가장 잘 다룬 정부였어. 다 지나가 봤더니. 맞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접할 기회가 있나? 다스베이더도 없고 교수님도 스피커가 없고 그냥 언론이 때린 대로 다 맞았거든요. 그때는. 맞아요. 그때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지금은 사기를 치는 족족이 우리가 지적을 하고 예. 이 힘을 모아둬야 돼요. 힘을 모아뒀다가 지금 자잘하게 화내면 안 돼요. 자잘하게 화내면 안 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빵! 그다음에 이제 매달 재정에 대해서 기재부가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선일보에서 예. 수치도 틀리고 10월 달에 흑자가 났어. 흑자가 나도 국가 채무, 국가 채무. 하던 거 이거. 계속 하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 때릴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요. 10월 달에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흑자로 흑자로 변했어. 문제는 뭐냐면 그 통합재정 수지가 저기 84조라고 세모 표시에서 84조 있잖아요. 예. 근데 저기 보면 본예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본예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1년 1년 전에 지난해 12월 달에 올해 예산을 짜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적자 재정으로 편성을 했어요. 예. 30조 5천억 원을. 처음부터 적자로 그렇죠. 편성을 했어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적자 편성을 했고. 예. 그러니까 30조 5천억 원을 저 84조에서 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원래 적자 편성을 예. 한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10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84조가 아니라 59조뿐이 안 돼. 예. 예?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게 지금 어, 적자가 나타나고 있어. 올해 예전과 다르게 추가로 쓴 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1년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자면 일본에 비하자면 세 발의 피다. GDP를 계산해 보니까 한 1.5%뿐이 안 되는 거예요. 1.5%밖에 안 되는데 죽는다. 그만 좀 미국은 얘기해라. 14%. 그러니까. 일본은 44%. 자, 그 다음에 국제금융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이 저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이 와중에 코로나 전국에서도 감소한 나라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호주야. 호주는 감소했네. 네, 크게 감소했어요. 예. 감소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정부 부채가 증가한 거야. 아, 나라에서 돈을 부어가지고. 네, 국가 부채를 가지고 방어한 나라들이 가계 부채가 줄어들었어. 이렇게 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중동하고 경제지가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렇죠. 기사 100만 개 냈을 거예요. 예. 호주에서는 그런 기사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각별한 시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응원하고 있죠, 거기선. 정부가 빚을 내는 게 금리가 더 낮잖아요. 이자 비용이. 당연하죠. 예, 1%면 국채 발행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그걸 부담하는 그러니까 건데.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거지. 자, 나쁜 새끼들. 알겠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배달이요. 도시락 폭탄인가? 저요? 아, 치킨 도시락이군. 2020년 대한민국 배달 독립 제로 배달 유니온 우리의 배달 앱입니다. 제로 배달.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녹휴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자, 이번에는 BTS 시리즈 김영달 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대입니다. 자, 차렷, 경례 코너가 됐습니까? 코너예요. 각종 언어로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요즘. 예. 어디까지 왔습니까? 언어가. 언어가 어디까지 갔죠, 우리? 스페니쉬 붙었죠? 스페인어, 이탈리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무슨 주제로 하려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BTS의 선한 영향력, 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 주제를 또 생각해 봤어. 난 또 궁금하면 이해해야 하잖아. 그 말씀을 드리기 잠깐 앞서서 네. 저에게 이제 보통은 멘션이나 이제 DM 같은 게 오면은 다 이제 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온 것이 송승김에 대한 그 위얼드 헤어가이가 너무 궁금한 거지. 예. 알 리가 없지. 아, 이 사람이 탑 저널리스트다. 이런 거는 알게 됐는데 이제 그들이 저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보니까 네. 이분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방탄의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눈치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라. 이해를 시켜라. 나한테. 걔 똑똑한 애 같긴 네, 한데. 그렇죠. 아직 안 간 것 같다. 아직도 거기까지 방탄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못 간 것 같다. 마지막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넘은 것 같으니까 김영대 네가 좀 어떻게 가든 아니 왜 나한테 왜 그런 걸 시키냐고. 미션을 부여받았어? 네. 자, 알았어. 미션. 마음이 기다려.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뭘까? 왜 이런 거를 전 세계 아미들이 주장할까? 일단 지난주에 아메리칸 아이돌, 그러니까 리얼리티 쇼에 비유해서 내가 BTS 성공을 이해했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리얼리티 쇼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데 그 이유가 세상이 애초부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데, 그런데 적어도 리얼리티 쇼는 내가 참여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공의 프로세스, 그래서 그 참가자들을 나의 대리자로 삼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걸 가상체험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이다. 나의 대리자를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드라마가, 서사가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승을 하게 되면 묘하게도 그 우승자는 실제 라이프에서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승하는 순간 기존의 산업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스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성장 드라마에 더 이상 내가 참여할 부분이 없어져.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다음 시즌에 다음 참가자들을 찾게 되는 건데, 근데 BTS는 자기들이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어서 자기들의 실력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자국 미디어에서조차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존재가 리얼리티 쇼가 아니라 리얼 라이프에, 방송국 무대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무대로 등장을 딱 해버린 거란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 리얼 라이프의 세계는 리얼리티 쇼하고 다른 게 과제 몇 개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닌 거야. 여기서는 항상 언제나 사방에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고, 그래서 BTS의 도전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이 BTS는 리얼리티 쇼보다 더 리얼하게 자신들이 성장하는 전 과정을 공개했어.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단점을 숨기지 않고. 단점을 숨기지 않고, 그 전 과정을 몇 년간 함께 해왔다는 거지. 더구나 스타가 된 지금도 계속 그 관계를 같이 맺고 있어. 결속력은 계속 단단해지고 그 과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미는 BTS와 함께 나야 들어갈 것이다. 50이 돼도 아미와 BTS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인기나 무슨 전성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들의 관계는 그런 것인 걸로 내가 이해가 되고, 이게 지난주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
제 이론을 들어봐요. 일주일 만에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를 했어. 인텔리전트 하잖아. 아미 나 인텔리전트해. 구독해.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네네. 그 아미들은 BTS를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과 싸우는 자신들의 무기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아미는 BTS와 함께 이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BTS가 온갖 불공평, 불공정을 이기고 정상에 오르는 과정을 아미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단 말이지. 근데 이 과정은 리얼리티 쇼라면 문자 보내는 간단한 일이지만 이 리얼 라이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 과제 몇 개 주어지고 클리어하면 끝. 이게 아니야.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도 항의하고 공연 티켓도 사고 라디오에도 요청을 하고 음반도 예약을 하고 다운로드도 하고 자발적 번역도 하고 다스베이다도 봐야 되고 리액션 영상도 찍어야 되고 손이 엄청 가요. 그 어렵고 긴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 BTS를 불공정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도 같이 성장해 같이 치유가 되어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BTS를 불공정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시킨 힘으로 그 힘을 자기가 느껴. 아미는 힘으로 BTS를 통해서 세상의 불공정, 불공평을 바꿀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BTS를 불공정, 불공평과 싸우는 자신들의 무기로 여기고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야. 내 생각에는 아미는 BTS를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거라고 봐요. 그런 운동도 하게 될 거라고 봐. 굉장히 독특한 관계지. BTS를 이렇게 만들어냈고 이제는 BTS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은연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집회에 아미들이 한꺼번에 털사에 털사. 노쇼를 했죠. 예약해서 다른 사람이 못 가게 만든 다음에 자신들은 안 가버렸어. 이런 게 그 힘을 쓰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보면 BTS의 이름으로 정치를 직접 하는 건 아닌데 그들이 사회를 바꾸고자 할 때 BTS 이름을 내걸고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는 타이에서. 네, 타이에서 그 반정부 집회가 지금 뭐 몇 개월째 네. 이어지고 있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국왕을 상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대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적인 건데 처음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 해시태그 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는 거리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흥미로운 점이 이 거리에서 뭐 BTS의 음악 사실 그 음악의 가사라든지 뭐 메시지가 그 반정부 운동과 무관합니다. 그것을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힘이죠. 광장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들을 즐기게 할 수 있고 한 그 인터뷰를 한 사람이 이렇게도 말했어요. 뭐냐면 이 지루한 싸움에서 BTS 음악이 우리를 그런 시름에서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주는 것이죠. BTS 성장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공정, 불공평한 세상에서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거였단 말이지. 그걸 아미들은 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불공정, 불공평하니까 이런 싸움은 계속되겠지. 그런 과정 중에 나는 아미들이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걸 지금 내가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BTS와 함께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소환하는 거야, 그 현장에. 그게 물론 즐겁고 신나서이기도 하지만 즐겁고 신나는 음악이 BTS밖에 없나. 그 안에 그 은유를 자기들끼리 받아들이고 있다고 나는 봐요. BTS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세상의 불공평한 것들과도 싸울 수도 있다. 이런 연대의식을 가져버린 거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소셜미디어에서 팬들이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 스타를 1위를 만들겠다. 보통 아이들의 팬들이 하는 것은 음악 프로에서 1등 만들겠다는 예, 정도의 근데 지금 아까 총수님이 언급하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이 가수를 1위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되는 사이클을 만들어 봤느냐. 그러니까 BTS가 그걸 뚫고 그래미까지 가는 전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마치 과거에 밥 딜런 음악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의 대상이 된 것처럼 저는 BTS와 아미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노벨 평화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 아미하고 같이 갈 것 같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나의 지적인 통찰이 어때? 아, 훌륭하십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BTS 음악이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은데 뭔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존 정치권에서의 무브먼트나 목소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쑥 들어와서 자기들이 할 바를 하고 가요. 그 이전에 어떤 가수도 만들어 본지 못한 관계예요, 이게. 이게 BTS가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그걸 뚫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준 영감이거든. 그 영감을 받은 아미들이 이젠 BTS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지난 몇 년간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가져버린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를 더 보태자면 이 아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 BTS를 위해서 혹은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더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그냥 정말 듣기 좋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티스트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자기애라는 테마로 발전을 해요. Love Yourself라는. 이게 사실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데 나를 사랑하는 것,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은 늘 급이 낮은 사랑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에리 프롬이 그러거든요. 나를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근데 BTS가 그 Love Yourself라는 그 시리즈를 내면서 대표적인 히트곡 중 하나가 Fake Love라는 곡이에요. Fake Love.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 것은 가짜 사랑이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선포해 버리거든요. 그런 음악들의 메시지가 아미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줬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위로가 됐겠죠. 위로가 되죠. 그리고 매직샵이라는 곡이 있어요. 매직샵은 그 심리치료 기법인데 내 불안하고 나쁜 것들을 다른 거를 사면서 서로 이렇게 물물교환식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어떤 뭐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우리가 같이 이걸 치유할 수 있어.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할 수가 있다는 노래를 던집니다. 나중에 아이돌이라는 곡에 대해 가서는 나는 아이돌이라고 해도 좋아. 나는 아티스트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내가 누군지를 사랑하기로 하고 인정하기로 했다. 심플하면서 직관적인 메시지거든요. 이것이 문화, 종교, 뭐 인종 그걸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사나 음악들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거를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의 기부 활동 같은 것이 그래요. 뭐 아미가 돈을 많이 기부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같은 것도 있지 않음에도 개인들의 연대만으로 자신들은 그들의 음악에서 느낀 감동,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그러한 활동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공정과 불공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상징이 된 것이 또 위로가 그쵸.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BTS를 자기를 일어쓰게 만드는데 도구로 쓴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나는. BTS가 나한테 그런 위로를 줬고 그리고 BTS를 도구 삼아 내가 일어쓰고 다시 BTS에게 돌려주고 BTS는 또 다른 음악으로 그렇죠. 그들한테 위로를 주고 이런 피드백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네. 거예요. 한 사이클이. 예. 그래서 이건 뭐 늙을 때까지 같이 계속 갈 것 같고 이런 메시지와 이런 정도의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 이제 노벨 평화상 얘기도 아미 사이에서 나올 것이고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BTS가 성장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아미들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당연하죠. 굉장히 크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거지. 예. 그 관계는 아마 평생 갈 것 같다. BTS 팬으로 아까 총수님 말씀하셨듯이 뭔가를 위대한 변화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자신들은 전혀 다른 존재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룹 안에 일부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관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서 들여다볼수록 이건 연구 가치가 있는 특별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복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그 다음에 넘어와야 될 허들은 그래서 그 가사를 이해하고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갔고 오늘도 거기까지 갈지도 모르겠어. 그거는 내가 하나씩 들어볼 테니까 당신도 구독하라고. 아미 구독자가 돌파하면 갑자기 또 이해가 되나요? 될 수도 그렇지. 있나요? 구독자가 100만 원 돌파하면 갑자기 이해할 것 같아 나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 아이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사실 딴 데 없더라고. 네. 한국에만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나라에도 없어. 외국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 현상을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자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아미 나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빨리 100만 명 구독해. 맛있다. 어쨌든 광고하자. 엄마,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예전에 네가 보내준 2배 보낭치를 먹어서 그런가? 다행이다. 2배 보낭칠이 좋긴 좋나 봐. 제주의 바람과 물, 흙이 키운 제주 황칠나무, 백일 숙성 노하우로 정성껏 따려낸 2배 보낭칠. 내 가족의 컨디션을 되찾아주세요. 진한 2배 보낭칠이 함께합니다. 딴지마켓에서 스테디셀러입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 영역은. 하지만 스테디셀러다. 과거에는 황실만 사용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네요. 방부제,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넣지 않고 제주도 황칠나무 추출액 99%로 만든 겁니다. 바스 탈취제는 뚜껑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냄새를 잡아줘요. 흡착성이 강한 활성탄이 공기 중의 악취 분자를 싹 제거해줘요. 국내 환경에 맞게 더욱 새로워진 리뉴얼된 바스 탈취제예요. 국민 탈취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세요. 연말이라서 묶음 할인한답니다. 묶음 할인하면 16%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거 탈취 잘 되는 건 확실해요. 써봤기 때문에 압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왕 부를 거면 착한 콜 500원씩 기부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바스베이다와 함께 왔던 착한 콜로 불러주세요. 1800-9998입니다.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기왕 콜 할 거면 착한 콜인 것처럼 기왕 비타민을 드시겠다면 비타민 엔젤스, 왜냐면 50억 그동안 기부를 해왔는데 돌파 기념으로 11월 한 달간 딴지에서 판매되는 수량만큼 비타민과 연탄을 기부하는 이벤트를 했어요. 여기서 11월 한 달간 5,300여 개가 판매돼서 비타민 5,600개하고 연탄 5,600장을 기부했습니다. 그냥 비타민을 나는 사 먹었을 뿐인데 그만큼 여기서는 기부를 합니다. 퓨라이트 다시 자외선 살균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만남, 진 만남을 통해서 40% 이상이 요즘은 전파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자외선 살균기 개인용으로는 끝판왕이에요. 제가 해봤는데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건 아마 그쪽에서 살균 테스트한 것 같은데 영상. 하도 안 믿으니까 자외선을 비추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가 파괴돼요. 그래서 죽는 거야.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과거에 실험했던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3초 비추었는데 이렇게 된 거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 넉넉 잡고 20초 정도 비추면 99.9%가 사실상 다 죽어요. 99.9%라는 건 과학에서는 100%로 말하지 않으니까 다 죽는 거다. 예를 들어 집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휴대폰 신경 쓰이잖아. 휴대폰 어떻게 할 거야? 알코올로 닦거나 비누로 닦거나 굉장히 귀찮거든. 그것도 어느 순간 안 하게 되거든. 휴대폰 놓고 20초 비치면 되는 거예요. 끝. 바이러스 죽어. 진짜로. 자꾸 물어보는데 죽어. 확실히. 아마도 치료제와 백신 이전에 올 겨울이 마지막 고비인 것 같으니까 사실 분은 사시고. 이분이 출동하실 타이밍이 됐습니다. 김원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체 3.5단계로 관객 1명으로 줄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게 많아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이게 뭔가 떨어지는 백신, 부족한 백신, 어쩔 수 없이 사는 백신, 그런 식의 폄하하는 보도 굉장히 많아요. 화이자, 모더나는 좋은 건데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질 떨어지는 걸 계약하지 않았냐는 뉘앙스의 보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아스트라제네카는 써봤던 플랫폼이에요. 에볼라 백신이 있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백신은 mRNA 백신으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이러스 백신으로 개발해서 상용화된 거죠. 처음 써보는 거 아니야? 예, 시작하긴 쉬워요. 유전 정보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서 시작은 했는데 이게 정말 끝까지 가서 성공하고 효과도 좋을지 사실은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고. 예, 그런데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고 임상시험 결과가 좋게 나왔고 물론 아주 심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이제 두 번째 맞았을 때 상당히 이제 아파서 이거 119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뭐 사망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부작용은 아니고 네. 그냥 앓는다 수준. 그렇죠. 물론 임상시험에서는 좋게 나왔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사실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임상시험 끝난 지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실제 현장에서도 얼마나 잘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부터 신뢰를 했었던 백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공했던 플랫폼에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검증된. 그래서 선구매를 아스트라제네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건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처음부터 옥스퍼드랑 같이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익을 남기진 않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빠르게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생산 기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인도의 뭐 시럼 인스티튜트 이런 데서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한 5군데인가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임상시험만 끝나면 빠르게 생산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한 거죠. 팬데믹이니까 특정 잘 사는 나라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국경을 닫고 살 것도 아닌데 전 세계가 동시에 접종 가능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격도 싸고 생산 기지도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된 플랫폼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매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쓰던 냉장 콜드체인을 유지하면 되는데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씨, 모더나는
좀 더 기술을 개발해서 마이너스 20도씨 이런 초저온 냉동의 유통 시스템으로 백신을 맞아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아, 인류가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런 백신 자체가 없어요. 효과도 안전성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운송도 이거는 보통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6개월이라고 유효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들어와서 6개월 안에 그러니까 그 소진을 해야 되는 화이자 거죠. 모더나는 6개월이에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보다 훨씬 더 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저개발 국가들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저개발 국가들도 기존의 시스템을 유통시킬 수 있고 일반적인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유통기간도 길고 그래서 팬데믹을 정말 종식시키기 위해 보편적으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들여와도 우리가 이걸 운송하는 국내 시스템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실제로는 운송 시스템과 접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70도씨 냉동을 유지하면서 하려면 기존에 하던 대로 의료기관 의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네 의회는 불가능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대형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냉동창고 가까운 데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할 게 굉장히 많고 영국은 한 사람 접종 시간을 20분을 잡고 있어요. 한 사람 다. 네, 한 사람 접종하고 20분 정도 기다려서 관찰하고 그 다음 사람 접종하고.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그리고 한 바이알이 5명 접종하는 거예요. 화이자는 그걸 꺼내서 식염수랑 섞어서 5개로 분주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접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번에 5명을 받아야 되고 예약도 바로 주사하는 게 아니라 녹여가지고 그 식염수랑 섞어야 돼요? 네, 섞어야 돼요. 복잡하네. 네, 식염수를 섞어야 되니까 1.8cc를 넣어서 거기다 넣어서 섞고 한 사람당 0.3cc씩 주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과정도 복잡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한번 섞으면 5시간. 그 다음에 냉장으로 바꾼 다음에는 이제 뭐 2시간, 뭐 이런 유효기간이 굉장히. 그렇게 짧아요? 예, 스트릭트해서 딱 꺼내서 여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앞에서 바로 섞어서 준비해서 딱 예방접종하고. 아유, 굉장히 불편하다. 예. 섞는 것도 사람이 손이 하는 건데 실수하거나 그렇죠. 예기치 않은 오염이 있다든가 이런 우려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논의할 때 그 섞는 식염수는 어떤 거를 우리가 구입할 건지 거기서 주는 게 아니니까 섞을 때 쓰는 주사기는 우리가 구입할 건지 의료기관이 구입하라고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5명 예약하고 늦으면 그 사람 못 만내. 그렇죠.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 해야. 유통기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고요? 냉장으로 옮기면 5일인데 오픈을 해서 섞고 나면 2시간이네. 그러니까 예약 시간을 못 맞추면 이 사람은 다음번에 맞을게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네. 예, 접종을 하려면 일단 실온으로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온으로 꺼내고 나면 2시간 안에 접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백신. 예, 그러면 시설에 계신 노인을 예방접종하려면 방문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분들을 불러서 예방접종하기는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고. 야, 이게 우리가 익숙한 콜드체인으로 가도 지난번 독감 백신 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사람의 손을 중간에 많이 거치는 과정이 있네요. 그렇죠. 거기서 조그만 오류가 생겨도 전체 과정이 2시간 10분 걸렸어. 10분이 초과됐는데 이걸 주사를 놔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만약에 1.8cc를 넣고 섞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양이 더 들어갔으면 어떡할 건지. 양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들어가면 효과가 없을 텐데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다 주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해서 그냥 접종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떤 냉동창고에 두고 어디서부터 예방접종할지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로 예방접종을 시작해야 되니까 예방접종하는 사람의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랑 연계를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분석할 준비도 필요하죠. 영국은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180만 명 감염에 하루에 몇백 명씩 죽으니까 위험 부담이 있지만 먼저 접종하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영국은 접종하는데 영국 못지않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는 접종 안 하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뭐겠냐 이거지. 영국 결과 보고 자기들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시행착오 안 겪겠다. 국민들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화이자 백신을 벨기에에서 받아가지고 영국이 접종했잖아요. 네. 벨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1위예요 인구당. 예. 근데 거기 아직 접종이 부정 안 하잖아. 언론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방역을 잘해서 시간을 벌었잖아.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안 하고 망했다. 빨리 받자. 그 얘기밖에 안 해. 이 미친놈들 하여튼. 자꾸 빨리 받아야 된다고 압박을 하면 계약하시는 분들이 좀 압박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계약할 건데 좀 더 유리하게 하려면 조금 느긋하게 지켜봐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둔 시간이 있는데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 100만 명 넘어가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4만 명대에서 지금 빨리 맞으라고 미친 언론이에요 진짜. 예, 실제 영국은 어제도 한 880명인가 사망했거든요. 우리가 하루 그렇게 확진자 되는 숫자가 거기는 하루 죽어요. 사실 이제 영국은 코로나 부담이 너무 커서 거의 1년 동안 다른 모든 질환의 수술들이 다 미뤄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료 붕괴구나. 예, 예약한 모든 수술을 다 미루고 지금 코로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환의 치료가 급한 사람들도 지금 사망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데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나라들에서 영국이나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무증상이 4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안 걸린 줄 알고 백신을 맞겠다고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백신을 맞을 사람들 PCR 검사를 한번 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백신을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 나라들은. 지금 막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코로나가 걸렸는데 이 백신을 맞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급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세요.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1년 동안 보다가. 본가 회의에서 그 부분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됐는데요. 실제 지금 백신의 인디케이션에는 감염자도 맞아도 된다. 쓰여 있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린 사람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혹시라도 부작용이 더 생기는지 이런 걸 아직 잘 모르는 상태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예, 대규모 접종해봤나 안 했는데. 예, 모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신의 효과 평가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미 걸린 사람이 맞게 되면. 그래서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 검사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이건 지금 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염자가 계속해서 요양시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요양시설에서 지금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해본 다음에 하는 게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클리어돼서 절차가 표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미친 기자 새끼들이 자꾸 영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고. 아니 영국만 하고 영국 가까운 이웃들이 왜 안 하는지 그걸 생각해야지. 거기는 우리처럼 4만 명이 아니라 180만 명, 200만 명 다 되는데도 참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왜 안 하나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런 기사를 쓰는 나쁜 새끼들이. 근데 백신 접종을 지금 시작했으면 아무런 거꾸로. 증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도 맞아요. 분명히 했을 분명히 거라고 했죠. 봐요. 예. 똑같은 기자가 백신 우리도 빨리 맞자 그러면 아니 검증도 안 됐다고 지랄지랄 했을 거예요. 네, 또 무조건 그런 때리려고 얘기 하는 했을 놈들이에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역을 잘해서 굉장히 환자 수가 적었던 것도 있었고 백신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온 다음에 구매 조건을 따져가면서 당연히. 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실제 오늘 뉴욕타임즈에 나온 국가별 백신 선구매 현황을 보면 한국은 굉장히 많이 선구매한 나라에 들어가요. 인구의 80%까지도 생각을 하고 선구매를 한 거고 지금 추가로 해서 우리가 4,300만 명까지도 선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기준에
소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소아, 다 예, 어린아이들. 임상시험을 화이자만 16세부터 했고 나머지는 더 성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빼면 100%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정부가 틀려 먹었다는 말을 하려고 과장하고 윽박지르고 겁주는 거거든요. 나쁜 새끼들이죠, 진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의학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교수님 예. 이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할게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마치 상황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서 이제 곧 백신이 와서 나를 살려줄 거다. 이런 생각을 그런 하게 나쁜 효과도 되면 있죠. 방역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3차 확산은 백신하고 상관없이 우리 힘으로 맞아요. 극복해야 된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영국이 저렇게 다급하게 하는데 주변 국가들은 하지 않고 있다. 그건 당연히 주변 국가들이 영국의 결과를 보고 하려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자.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은 점은 이런 게 있고 화이자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이런 게 있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서 사람들한테 여유를 갖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당장 오늘도 몇 개나 기사가 지금 늦었다고 미친놈들이에요 정말. 그 기자들한테 자기들이 먼저 맞으라고 그래봐. 안 맞아요. 요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다. 아산병원에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식약청에서 긴급 승인이 안 났잖아요. 3상까지 다 안 끝났어도 지금 현실에서 더 이상 쓸 약이 없을 때 그리고 환자 상태가 굉장히 이중할 때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이제 임상시험 IRB라고 하죠. 임상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식약처에 요청하면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 우리 환자들 경우에는 더 이상 쓸 약이 없고 이 약은 지금까지 검증된 바로 봐서는 쓸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쓰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환자의 경우에는 위험보다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건건이 식약처에다 요청할 수 있고요. 식약처에서 개별 사건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항암제 같은 거를 쓸 때 항암제의 최종 3상이 안 나왔어도 2상만 끝났어도 만약에 이 암에 대해서 더 이상 쓸 약이 없다라고 하면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치료제가 아직 긴급 승인이 안 떨어졌지만 만약에 아산병원에서 쓸 정도면 긴급 승인이 떨어지면 이게 치료해서 중증으로만 안 넘어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안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백신보다 이 치료제가 먼저 나오는 것이 훨씬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코로나가 초반보다는 치명률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령자에서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치명률만 이렇게 높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우리가 감기잖아, 이렇게 감기. 그쵸,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를 적절히 잘 써서 초기에 제대로 몸에서 대처할 수 있게만 도와줘서 중증으로 안 가게 한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긴 하더라도 훨씬 여유 있게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대목이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이 들어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백신이 들어와도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유행이 일어날 거고 특히나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는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되시는 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꼭 필요한 거네요. 예, 그렇죠. 만약에 중증으로만 안 가면 셀트리온이 그런 효과를 내기만 낸다면 그러면 적어도 국내에서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스테로이드제나 뭐 산소 치료제, 그다음에 뭐 렘데시비를 좀 쓰고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별로 쥐고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예.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면 아유 굉장히 유용하겠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은 훨씬 유리한 거죠. 이게 어쩌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효과를 보이고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보다 더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3단계 마지막 주제인데 이제 사람들이 진작에 3단계 갔어야 된다고 막 말들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 월급 받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그게 3단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가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요즘 하기 시작한 게 검사량을 막 늘렸더니 오히려 확진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생활방역위원회에도 이제 월요일 날 했었는데요. 2단계, 2단계 플러스 알파, 2.5단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거든요. 2.5단계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동량이 안 줄어. 안 준 정도가 아니라 조금 늘었어요. 각자 네.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동선과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바로 거기서 확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차 확산, 2차 확산 때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했을 때 완전히 거리가 썰렁해지고 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2.5단계 올릴 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약간 선제적으로 올린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안 나온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살게 그렇죠. 됐다. 적응했죠. 카페를 문 닫으면 브런치 카페로 간다거나 빌린다든가. 유흥지점을 문 닫으면 호텔로 가서 파티를 한다거나 집에서 모인다든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당했을 때는 다 안 움직였는데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효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방역 정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일종의 행동 심리학의 영역이지 사람들이 1차도 겪었고 2차도 겪고 8일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걸리는구나 하는 다 패턴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논의하면서 3단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거기 따라오는 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충분한 재난지원금은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몇십 조의 재난지원금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빼고 그냥 정부가 잘못했다는 차원에서 3단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3단계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한 45만 개 시설을 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45만 개나 됩니까? 예. 월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임대료는 계속 내야 그렇죠. 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밖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짧고 굵게 2주 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모델링을 해봐도 지금 단계에서 50%를 줄여서 R이 한 0.7 돼도 떨어지는 건 굉장히 천천히 떨어져요. 유럽을 봐도 명백해요. 거기 완전 봉쇄했다가 풀었다가 지금 또 거의 첫 번째 봉쇄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봉쇄했다가 푸니까 확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눌려있던 접촉이 다시 증가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또 봉쇄하는 기간 동안에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00% 완전한 봉쇄란 건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가족 간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계속 있다. 그럼 무증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감염고리가 끊어질 거다. 한 달은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모든 국민이 혼자서 살면서 격리를 해야 돼요. 이탈리아 초기처럼 도시 맞고 집에서 나오려면 통행증 받아야 되고 그래도 이탈리아 지금 사라졌냐고. 단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저도 그랬지만 아니 그 재난지원금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에 조금만 의료 대응에 쓰면 생활치료센터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대응할 수 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네. 지랄들 해서 그래요. 3단계만 가면 마법처럼 다 해결될 줄 알아.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많아지고 확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다. 무증상을. 그래서 당분간 1,500이 나와도 빨리빨리 찾아서 이거를 줄여가야 된다. 그 방법이 하나고 찾아내고 이렇게 막 찾아서 많이 나오면 의료계에서는 걱정이 많거든요. 환자가 밀려오는데 그렇죠.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재난지원금 쓸 돈의 100분의 1만 써도 민간 병원의 지원 충분히 해주면서 통째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바꾸겠다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런 데다 시설해주고 환자 받고 중환자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주고 이러면 감당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활방역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한국이 병상이 없냐. OECD 국가 중에 일본 빼고 한국 병상 제일 많다. 중환자실이 좀 모자라지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한국이 잘 대응했다고 하는 거에 이면에는 병상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언론이 계속 3단계 가야 된다고 압박만 하니까. 근데 왜 계속 맨날 병상이 없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공공병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기회에 그 재난지원금 쓸 돈의 아주 일부만 떼어서라도 공공병원에 중환자실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면 공공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민간에서는 코로나 아닌 환자들을 마음 놓고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3단계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3단계로 가게 되면 문제는 환자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3단계로 갈 수 있죠. 근데 3단계 갔다고 다음 날부터 환자가 줄어드느냐 아니면 일주일 후에 환자가 뭐 절반으로 뚝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고 거리두기라는 거는 마스크 쓰는 거, 환자 만났을 때 감염될 확률, 그다음에 환자 빨리 찾아내기 이 세 가지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마스크는 다 잘 쓴다고 상수로 보고 그다음에 환자 찾아내는 것도 그동안은 증상 발생하고 이틀 만에 찾았어요.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전파를 시키니까 4일을 상수로 두고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 마스크 잘 안 쓰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마스크 안 감염이 쓰는 데서 일어나니까 문제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자를 증상 발생 이틀 만에 그동안 잘 찾아왔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일주일씩 있다가 진단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찾았는데 이미 몇십 명이 감염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문을 닫는 건 사실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공간만 문 닫는다고 사람들이 안 만나냐고요. 원하는 건 접촉을 줄이는 건데 문을 닫아서 접촉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낸 건데 다른 데 가서 계속 만나니까 맞아요. 그러면 해외에선 어떻게 했느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락다운이에요. 그렇죠. 예. 폐쇄해버린 거지. 아예. 완전히 폐쇄해버리면 집 밖에 안 나오니까 집 밖에 못 나오게 마스크 했잖아. 필요 없어요. 마스크 대란 같은 거 일어날 일도 없고 검사를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아프든 안 아프든 접촉자든 환자든 모든 사람이 다 집안에 일단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락다운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벌어서 검사 역량도 높이고 마스크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도도 높이면서 락다운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이 락다운을 막 한 달, 두 달씩 하니까 도저히 못 찾겠다 해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니까 그냥 락다운을 푼 거예요. 2달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환자가 엄청 폭증하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락다운에 들어갔잖아요. 네. 독일 검사 양성률이 10%까지 올랐어요. 독일이 1% 밑에까지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20배 환자 발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예 이탈리아가 처음에 했듯이 중국이 처음에 했듯이 도시를 봉쇄하고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3단계로 간다고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인 모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본인부터 검사를 받고 선제적으로. 그렇죠. 비약물적 조치, MPI라고 하는데 비약물적 조치가 이 세 가지거든요. 너부터 검사 받고 예. 지인들 만나지 마라. 예,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저한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동선이 오픈될까 봐 무서워서 검사를 못 하겠다. 그러길래 이틀 동안 집에 꼼짝 말고 있다가 가서 검사 받으라고. 왜냐하면 무증상자, 양성자로 나오면 진단 이틀 전부터 동선을 다 조사하거든요. 이틀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 검사하더라. 그게 겁나면. 자, 저희 회사 다 받고 있어요. 전수검사. 그런 식으로 조직이나 단체나 교회나 그 단위에서는 전수검사 시키고 개인은 개인대로 스스로 검사 지금 받고. 월요일날 선별진료소 시작했잖아요. 월요일날 4,000명 정도 검사했는데 19명 양성 나왔어요. 그 중에서 19명. 서울이 한 2,000 몇백 명 했는데 거기서 17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빨리 무증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파시키고 있었겠지. 찾아지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이 아무 증상이 없어도 검사받기 운동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특히 목사님들이 먼저 우리 교인들은 다 먼저 검사 받읍시다. 이런 운동을 해야지. 본인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좀 접촉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인에게 논의 주스를 내리라는 어명이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위대에서 100% 유기농 논의로 만든 주스라 괜찮다 하셨소. 이럴 수가. 이 정도면 먹을 만하겠소. 사근이 만극하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내위드 논의 주스는 더 이상 몸에 죄지지 말고 사시오. 엄마,
저 기억상실증인 것 같아요. 같은 과자를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에이, 걱정 마렴. 그건 톳두부 스낵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니까. 질리지 않고 뚝딱. 제주 자연산 톳과 국산 콩으로 햇섭 인증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든 제주 코시롱 톳두부 스낵.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방역 3.5단계로 관객이 한 명이에요. 차렷, 경례. 일당백 하시는데요. 예? 일당백 하세요. 저희 주눅 예. 들었어요. 들어오기 전부터. 자, 이 세 분을 모셨는데 최근에 대북 전단 관련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대북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특사로 만났던 윤건영 의원이 전문이고, 그리고 공수처 드디어 출범합니다. 공수처는 김용민 의원이 전문이고, 이재정 의원은 전문이 뭐냐? 야당을 짜증나게 하는 데 전문이에요. 아이 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 짜증 폭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찬성 토론을 하고 있는 저는 경기 동안을 이재정 의원입니다. 이것이 시쳇말로 야당 짜증나게 하기 전문. 여기 편집해 주시고 외교계에 떠오르는 샛별.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이재정 의원이 나타나면 야당이 짜증을 내. 최근에 워낙 많은 일들이 국회에서 한꺼번에 벌어졌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단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남북관계 정리 좀 해주십시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멀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서로를 신뢰를 못하는 관계예요. 저희가 못 믿어요. 서로. 그리고 이분을 못 믿어서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전단 살포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이 정말 중차대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가 5년이 앞당겨질 거냐, 5년이 늦춰질 거냐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든 정부 출범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올인한 거예요. 네. 자기가 만들어 왔던 것들을 다 올인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갔는데 그 성과가 분명치 않은 상황. 그렇죠. 코로나가 왔고 재선에 실패했고 아무도 예측 못한 상황이 상대가 벌어져. 바뀌었어요. 바이든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바이든이 오바마 시즌2가 되면 이제 전략적인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또 한 번 시작하면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저쪽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 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더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다 만들어 놨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미국이 어떤 사인을 보내느냐,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북한은 완전히 달리 대응할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대체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 가지를 기다릴 겁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전략적인 데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한다 그러면 판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작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북미 관계에 있어서 시작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싱가포르까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출발선을 싱가포르 깔고 가는 거죠. 그때 얘기했던 것까지는 합의된 거 아니냐. 미국과. 예. 마지막 세 번째가 대단히 중요한데 남북 관계의 여지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고. 이제 미국은 그 담당자 결정하고 한참 걸릴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맞습니다. 남쪽이 북한과 할 수 있는 그 버퍼를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못 본 척하거나 혹은 협조까지 할 거냐. 맞습니다. 요게 큰 중요한 변수죠. 요 세 번째 여지가 대단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요 세 가지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당대회 전후로 도발로 나갈 거냐 아니면 평화로 나갈 거냐를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평화의 길로 간다.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의 시기는 5년 앞당겨지는 겁니다. 왜? 미국도 민주당 정부, 대한민국도 민주당 정부. 이런 경우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래한 거거든요. 예. 만약에 잘 풀린다면, 문 대통령이 원래 막판에 잘 푸는 양반이잖아요. 잘 풀린다면, 미국은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에 올인할 수 없으니 그럼 남한이 이 문제를 풀고 있으시오. 네. 해서 진도 확 나가는 거지 그럼. 네네. 그러면 그 베스트죠. 가장 베스트고요. 방금 네. 정수께서 이야기한 그게 최고의 베스트. 그 꼭지점이 저는 김정은 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방. 네. 철도 막 깔고 막 답방하고 막 미국은 좀 천천히 올 테니까 우리가 반발 0.75발 먼저 가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훅 나가버리는 이 협상을 미국하고 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그죠? 네네. 나도 다 아는 얘기를 하셨네. 자, 대북 전단은 이제 못 날리는 거죠. 네, 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기분 나쁜 게 오늘 아침에 이 몇몇 보수 언론들을 보니까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미국의 몇몇 의원들이 한 말을 고스란히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걔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아직도 화를 내고 계세요? 뭐. 항상 그런 놈들인데. 네, 미국의 그 몇몇 분들도 대한민국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대북 전단지법은 국민 안전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속사정을 모르고 자기들이 왜 우리 일에 간섭을 하는지. 게다가 그 전단 뿌리는 자금이 CIA가 그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있잖아. 그쪽에서 콘트라 맞습니다. 사건 때, 야, 니네 외국에다가 CIA가 작업해가지고 그 나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들켜가지고 그거를 아웃소싱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계보가 내려와서 지금까지 그 자금이 대북 전단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 자금이란 말이지. 맞습니다. 미국의 공작 자금인데 그걸 왜 우리가 봐주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국민의힘 모 의원이 지금 가가지고 막 지금 동네방네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성호 의원님요. 예. 아니 저는 이야기 안 했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프로님께서 하셨는데 야당 짜증나게 하기 전문이니까. 네. 아니 근데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려고 국회의원 시킨 거죠. 자, 잠시 기다려 주시고, 자, 공수처 있잖아요. 네. 이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1명을 대통령께서 지명하시면 인사청문회를 하죠. 그 인사청문회까지를 올해 안에 끝내야 올해 된다. 안에? 예. 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니, 올해 안에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인사청문회 끌고 있어,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인사청문회 끝내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면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고 이제 공수처장이 이 공수처 검사들을 이제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공수처장에 관한 인사청문회 때문에 좀 당연히 이제 보수야당에서 난리치고 부적격 할 텐데 임명해버리면 되고 이제는 뭐 쭉 가는 거죠. 그럼요. 가야죠. 그러면 기구 설치해서 뭐 사무실 꾸리고 뭐 이런 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사무실 다 꾸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럼 거기 일할 직원들은요? 직원들을 아직 못 뽑았죠. 처장 정해지고 직원들 뽑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는 건 언제로 예상합니까? 그거를 내년 한 2, 3월 정도 2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 네. 그게 윤 총장 징계 2개월과 무슨 상관이 있나? 어쨌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라는 강수를 던졌잖아요. 원래는 강수가 등장하면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당연해. 언제나 그래. 근데 공수처 관련해서 그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검사 출신 공수처장 딜이 들어왔었다. 그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모르시겠지. 네, 아니 원내대표는 알지. 아니 근데 그쪽 당 의원들이 그렇게 대놓고 요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협상하다가 국면이 딱 전환돼서 우리끼리 그냥 간다라고 정해진 건 언제예요? 그건 모르겠지. 네, 초선에 불과해서. 조금 불분명한데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 초선에 불과한데. 이재정 의원은 재선이니까 이제. 다선 의원이죠. 다선은 초선 한 6개월 빡세게 해보니까 국민의힘 어때요? 국민의힘이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막 상임위 때 열심히 토론 다 했고 그래 합의 잘 했는데 표결하려고 그러면 나가요. 얘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래요? 네. 그리고 막 기자들 앞에서 막 열심히 이야기하세요. 그 안에서는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기자한테 언론 플레이한다? 네. 그거 왜 저런지는 이제 이재정 의원한테 네. 물어보기로 하고 좀 이따가. 김용민 의원은 법사에서 더 심했죠, 저희는. 그래도 외통위는 그 상임위에서 논의라도 했는데. 저희는 외교를 하는 네. 데라 이게 조금 기본 그건 있거든요. 네. 저희 뭐 법사위는
일단 들어오질 않고 들어오면 법사위원만 오신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냥 들이닥쳤죠. 들이닥쳐서 이거 의사봉 뺏고 마이크 저리 돌리고 참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많은 일들을? 네. 다 달려와가지고. 네, 단체로 달려와서 별걸 다 경험한 것 같아요. 무제한 토론까지 나가서 하고 6개월 만에. 필리버스터 하셨잖아요. 네, 또. 네. 필리버스터 하면은 이재정 의원 아닙니까? 일단 두 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 네, 뭐 요새 초선들 궁금한 것도 많고 국회가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많지만 20대에 비하면 참 좋은 시절에 국회의원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 들고요. 우리는 이 날씨에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우리는 추위에 오돌오돌 떨어가면서 계절을 온몸으로 받아 안았는데 편하게 따뜻한 국회에서 그래도 개혁의 성과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필리버스터 밖에서 했어요. 그때는 국민들 상대로 따뜻한 데서 그래도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들 될 겁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그만 웃어요. 선배니까 조금 그러니까 야당이 얼마나 안 믿겠어. 외교에 떨어진 색별로서 이게 그간 굉장히 형식적으로 외교를 해왔잖아요. 가서는 인사말 하는데 한 20-30분 쓰시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사진 미국 찍고 가가지고? 네. 사진 찍고 돌아 쓰시잖아요. 근데 이재정 의원은 인사하고 나면 전화번호를 얻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자 메시지를 넣습니다. 아이메시지가 되거든요. 구글 번역기가 훌륭합니다. 의원이나 전문가를 만나면 네. 또 의원님들은 인사하고 예.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그렇죠. 바로 연락을 시작한다. 심지어 아베 정권에서 굉장히 측근이었던 모 의원님은 네. 제가 아이메시지로 이렇게 정겹게 인사를 드리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후원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서도 보내줄 수 있냐 엔화를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뉴 제너레이션. 우리 윤건영 의원님 정말 저는 외통위에서 너무 든든한 게 기존에는 손도 못 대던 일들을 윤건영 의원님은 언급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용기를 얻어서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NKDB라고 네. 북한 인권 정보센터라고 해서 통일부로부터 입국한 모든 탈북자들, 우리 유우성 씨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국한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요. 이 단체가. 그냥 민간 단체인데 용역 계약이 끝나고 나면 파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어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근데 그거를 다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은 자기 친척, 학교 동기 이름들, 자기가 살아온 인생들, 자기가 거기서 누구하고 싸운 얘기들까지 그 단체가 다 지고 있어요. 어디 들고 가게요? 미 국무부도 들고 가고. 탈북자들의 권력기관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바뀌었구나. 탈북자들이 들어오면 하나원이라는데 입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원에 가서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단체가 탈북자 전원을 면담을 해요. 그 면담한 네. 기록을 이야기하십니다. 탈북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안 응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하나원이라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국가가 조사하나 보다 싶어서 낱낱이 고해 바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보관기간을 넘겨서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고 그런 의심을 했는데 아예 본인들이 시인을 했어요. 민간 단체에 불과한데도 네네. 여태까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얘기예요. 범벌이를 하고 있던. 바로 그거예요. 네. 그걸 아무도 통제를 못했던 이유가 북한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당 의원님조차도 그렇지. 괜히 건드려서 애꿎은 프레임이 북한 인권을 막아선다라고 느껴질까봐 건드리질 못했던 그걸로 거예요. 장사해 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문제를 우리 윤건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최초로. 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는 또 하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감과정에서 통일부가 이 사람들하고 이런 방식의 수의계약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지경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예, 그 권력을 끊었습니다. 이야, 어려운 거 네, 하셨다. 그럼요. 이거 언론이 정상이었으면 이런 거 제대로 보도가 됐을 텐데. 맞아요. 우리 진보 네. 언론들조차도 한 번도 써주지 않은 얘기지만 한 획을 넘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다? 그러네요. 이재정 의원이 맞습니다. 있었던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2016년에 이 기능을 대신할 정부기관을 만들었어요. 기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서 이야기한 그 민간기관이 대체한 거예요. 보수가 용병으로 썼네, 그동안.
근데 네, 갑하고 외곽연공으로. 갑이야.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하면 보통 발주처가 정부기관이고 수주처가 보통 을이잖아요. 네. 갑이 갑질을 해서 통일부 생각은 하나원에 있는 탈북민들을 전수조사하면 안 되겠다. 그건 인권 침해인 것 같아서 한 30%만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주기관이 안 된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안 해. 제정신이 아니네 이미. 또 이인영 장관이 또 보통 양반이 아니잖아. 예. 네. 조용조용 빡치게 하는 사람이잖아. 또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역량. 이게 바로 국회 또 역량. 윤건영 이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기왕 띄워주는 김에 김영민 의원도 한번 띄워줘야지. 뭐였냐? 아니 실제 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대북 전단 규제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인권인데 넘어오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탈북민들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다 수집해서 북한 인권을 위법하기도 정말 하잖아요. 걱정하는데 쌀 주지 말자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북한 되는 인권을 장식품으로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의원이 바로 이 생생한 사례에서 또 역할을 했잖아요. 아 그렇지. 유호영 예. 사건 무죄 받아내는데 그렇죠. 주인공이었지. 아 이렇게 연결되네 또. 근데 왜 법사에 가 있어? 그게 또 검찰 개혁이랑 연결이 되니까. 검찰 개혁이랑 네.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저도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했어요. 유성 씨의 막 온갖 정보들이 국무부로 넘어간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 NKDB라는 권력이 무관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풍선 띄우고 하는 탈북자 단체들은 다 미국 자금하고 연결돼 있다니까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거 CIA가 뒤에 있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사실. 미 국무부에서 지원하는 민간 단체라고는 하지만 거기는 민주공화당 보지도 않고 돈을 오케이 해줘요. 그게 CIA 자금이니까 그런 거지. 맞습니다.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NED 자금이 투입된다 이런 얘기조차도 외통위에서는 언급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미 국무부하고 관련되다 외교적 문제가 보니까. 될까봐.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직시하자라고 해서 이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하나씩 해냈던 거죠. 아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거다. 그동안은 이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거 CIA 자금이다. 근데 그게 국무부 자금으로 둔갑한 채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삐라 뿌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우리 극우들하고 결탁한 자금이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미 국무부하고 트러블이 생길까봐 말을 못 꺼내는 네. 거 아니에요. 그걸 처음으로 말을 꺼낸 거지. 그렇죠. 꺼내서 끊어버린 거지. 아따 잘했다 박수. 일당백. 아 진짜 방청객의 일당백. 국회의원 일당백. 아유 잘 맞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말도 많아 참. 야당이 짜증나게 생겼어. 껴줄 팀이 없어. 아니 요거 하나만 더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미국 의원발 메시지들이 누구냐면 특히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라고 하는 공화당 굉장히 보수적인 의원 20선 의원님이시거든요. 예. 20선 의원인데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렇게 메시지를 냈다 그러길래 지성호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날 밤에 바로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바로 움직이니까. 그분이 내신 법안들을 쫙 살펴보니까 예. 보수당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색에 기인해서 총기 규제법 관련된 내용을 내신 게 있어요. 진보적인 구석이 있는 양반이네. 그렇죠. 그분이 총기 규제법을 냈다는 얘기는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 박수 쳐주면서 바로 이 대북전단법이라고 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 110만의 접경지역 안전의 문제다라고 바로 연락했어요. 제가 만약에 핸드폰 번호를 알았으면 전화드렸을 거예요. 보낼 직접 준비를 하고 얘기하는구나 있습니다. 지금. 그럼요. 의원 얘기를 미국 꼭 가야 되냐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 지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성명을 냈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인권 단체에서도 상황을 잘 몰라서 모르지. 메시지를 내면 또 국내 언론은 그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이용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일에 대한 그걸 생각을 내가 해요. 하고 있다.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두 분은 후원 계좌가 다 차셨는데 이재정 의원만 아 그래요? 너무 겸손한 나머지 아직까지 후원 계좌가 안 찼어요? 두 분은 찼는데 말이 안 되지. 다 찼고요. 윤건영 의원님은 네. 진짜 겸손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아니 뭐 한 1,000만 원 남았는데 비워둘라고요. 겸손. 예.
아, 김영민 의원 다 찼어요? 네, 저 다 찼습니다. 아, 공수처 이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김영민 의원을 계속 주목했거든. 법안도 발의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 네. 때문에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싸우라고. 그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재정 의원은 야당 짜증내기 전문하고 있어가지고 다 채워졌을 줄 알고 지레짐작하고 안 했을 거야. 네, 오늘 다 들었으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험했으면 보험왕 했을 거야. 보험왕. 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언론은 말도 안 되게 한쪽 얘기만 싣고 있고 한마디씩 해주고 들어갔어요. 예, 올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인생에서 빼고 싶은 한 해. 내 정치도 마찬가지로 힘들죠. 180석 줬는데 못 치고 나가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절대 뒤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절대 뒤로 안 갑니다. 앞으로 나가니까 그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올 한해 뭐 코로나도 그랬지만 정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했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12월에 중요 입법들, 쟁점되는 입법들을 다 통과시켜서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드렸을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돼요. 공수처가 출범은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시작이죠. 네, 사실. 그래서 검찰이 완전히 본연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수사권, 기소권을 21대 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21대 국회에서 행복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시는 윤건영 의원님, 그리고 김영민 의원, 님. 두 분과 같은 분이 동지로서 같이 옆에 있어준다는 것. 우리 윤건영 의원님 동지로 모시고 제대로 외통의 성과를 내볼 겁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 저는 정말 이만큼 신뢰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동지들을 얻어서 더욱더 힘낸 한 해였고요. 새해에 국회가 복지어 국민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갔어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시리즈로 한동안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크리스마스 한정판? 한정판이 나왔어요. 이거 맛있지. 진짜. 이거 맛있어. 15년 산입니다. 먹어봤어요? 15년 산과 30년 산 있는데 15년 산도 맛있고 30년 산도 맛있어요. 이것도 걔네는 음식 올림픽 같은 게 있잖아. 거기서 금메달 딴 제품이에요. 크리스마스 버전은 나왔다. 진버. 크리스마스. 내가 요청한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한 거야. 총수 한정판 나왔습니다. 재밌는 양반이야, 이 사장. 이거 전 세계 어디서도 구할 수 없어. 여기서만 팔고 있어요. 여기 태극기도 있어. 이 양반 코로나 지나면 한국에 한번 불러야 되겠어. 그리고 버터. 예. 엄청 나가고 있어요. 맛있거든. 가염 버터. 야, 맛있거든. 먹어봐. 그거 후기 올라온 거 찾아봐요. 맛있다. 그렇게 되지. 그 나라 이름을 베트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월남 또는 비엔남으로 강하게 주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뭐 그때의 경비 비엔남이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나가서 뭐 베트남이라던가 해서 월남, 비엔남. 월남에서 네. 정말 정말 까다로워. 제가 직접 들고 사요.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베트남에서 2년 전에 시집을 지금 나이도 어린데 이 남성분이 막대하고 폭행을 하고 지금 뭐 이혼을 해줄 테니까 뭐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값으로 1000만 원 내놔라. 이거는 딱 두 마디면 됩니다. 싫어. 보통 이혼 소송의 반대 당사자는 헛소리를 합니다. 네. 한국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가면은 열어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자랑을 많이 하시네. 아니 청와대에서도 이걸 보고 계시겠죠? 한 2년 만에 다시 모시는 분입니다. 욜크의 장성은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요.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자, 왜 나왔는지 설명하기 전에, 며칠 전에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지. 미친 새끼들. 잠깐 보세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친산업 유망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비전 역시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 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선언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OECD 국가들 다 제1의 아젠다예요. 시민들도 항상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물어보면 여론조사에서 1번으로 기후변화 얘기를 해요. OECD 국가들이. 우리는 한참 뒤쳐져 있어요. 코로나는 치료제 백신으로 1년, 2년이면 끝이 나게 돼 있어.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는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 언론은 이게 기대할 게 없어요. 기자들이 출입처만 돌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시야도 좁고. 그래서 제가 이 장성원 대표가 참 대견하다고 2번 소개해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오래 지나가지고 솔라 페이퍼,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초고효율 태양광 충전기, 이걸로 3년인가? 3년 전쯤에 한번 나왔어요. 이런 걸 하는 소기업이 있다. 그리고 2년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저한테 말했냐면 환경과 에너지 문제와 그리고 아동교육의 문제, 저개발 국가에 이걸 다 묶어서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낸다. 돈 벌어오라고 다른 곳에 보낸다. 그래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는 전기가 귀하고 비싸서 휴대폰 충전만 해도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리카 학교에 태양광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거기서 충전할 수 있는 개별 장치를 주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휴대폰을 충전하게 만들어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벌어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대단한 아이디어다. 제가 그걸 듣고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그건 자선단체나 국가기관이 해야지 그걸 왜 회사에서 하냐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 어려운 일을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성원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왕에 돈을 벌 거라면 인류에 기여하는 일로 벌고 싶다고. 박수!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2년간 어떻게 아이디어가 디벨롭 되어 왔는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아니까. 다 아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디벨롭 되어 왔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동 노동의 문제, 에너지 접근권의 문제, 이런 거를 동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게 태양광이에요. 소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그래서 솔라카오야. 태양소지, 태양소. 솔라카오. 마치 소가 우유를 생산하듯이 전기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여기에다가 차징 스테이션. 차징 스테이션.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꽂아놓고 충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휴대폰하고 연결을 하면 이 자체가 돈을 버는 셈이 돼서 아이들 학교 보낸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들고 집에 가서 랜턴으로 써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완전 좋은 아이디어지.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제 이 아이디어를 들고 여러 군데 간 거예요. 전 세계 박람회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래서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로이터에서 주목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목하고 심지어는 타임지에 작년 한 해 동안 세계 베스트
발명품 하나에 선정이 됐어.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한국 기업인 거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관심도 없거든. 이런 상들을 막 받고 그리고 드디어 탄자니아하고 케냐하고 계약을 했어. 박수! 야! 계약을 했어 드디어. 탄자니아 정부하고. 야, 자 여기서 이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한 동영상 하나 보겠어요. What if I tell you there's a magical way to bring my friends to school? Let me show you how Solar Cow works. Walker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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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erlos. Go to school! Ta-da! The secret to this magic is, with the solar milk batteries, my friends go to school where the solar cow waits for them. They plug their batteries into the solar cow. While they wait for the solar cow to charge the batteries, they can take classes and also have fun with their friends. After school, they can go home with fully charged batteries to power lights and cell phones. Thanks to Solar Cow, the house is now bright at night. Also, they no longer need to go to charging shops far from home. The solar milk batteries provide incentive for parents to send their kids to school. So my friends and their parents can all be happy.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is special about Solar Cow. Solar Cow connects people. The solar milk batteries have their own individual ID codes, which are recorded whenever the children use the batteries. This digitizes attendance, allowing supporters to see the real impact they are making. Each little light brightens up a child's future. Come, say the magic word. Walkerlos. Solar Cow. School teleporter. 이야, 이런 거는 우리가 미국에 엄청난 크기의 자선단체가 영상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릴 때나 보는 거지, 우리나라에 직원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경우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또 박수! 이야.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거든. 어떻게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 거냐. 훌륭한 아이디어다. 어떻게 유지할 거냐. 드디어 탄자니아 정부하고 작은 계약을 하고 케냐 정부하고도 작은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부른 거야. 이건 소개해야 된다. 이제 막 시작한 거야. 돈을 못 벌었어 아직. 또 하나 감탄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도대체. 아프리카 정부하고 이제 소금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 성과가 더 커지고 그러면 또 퍼져나가겠죠. 실험적으로 하던 걸 정부로 퍼뜨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겠죠. 근데 이게 전체가 수익이 크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 자체로는. 그럼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겠다는 거야. 와, 283. 자, 탄소 배출권이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에. 설명해 줘봐요. 네. 이제 각국에 그 탄소 할당량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와중에서 탄소를 배출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자신들이 이제 할당량을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자기가 배출을 하면 탄소를. 네, 그 차이만큼을 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을 할당받았는데 내가 쓰는 게 150이다. 그러면 50만큼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이런 탄소를 줄이는 활동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배출권을 받는다면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국가 할당량이 있어요. 목표치 100인데 내가 150을 배출했잖아요. 그럼 50만큼 그만큼을 줄인 나라에서 혹은 기업에서 그걸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래소가 있어요.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기왕에 돈을 벌 거라면 인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겠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그거를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어 현재. 또 박수. 야, 이 비전을 높이 사서 어디까지 갔냐면 타임즈 이거 우리나라 기자들 몰라 이거. 나는 알았어. 야 여기까지 갔구나라고. 우리가 내년에 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이에요. P4G도 뭔지 모르지. 맨날 윤 총장 징계만 보도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모르지. P4G가 먼저 설명해줘요. 아, 내가 할게 그냥. 녹색 성장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뭐 이런 게 있어요. 정상회의야. 대통령끼리 만나는 거야. 그 회의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 의장국이 우리야. 서울에서 열려. 그런데 이 P4G 파트너십 회사 여기가. 야, 정상들이 만날 때 이상적인 모델, 이상적인 파트너의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국내 최초. 국내 최초야. 아무도 몰라. 나밖에. 이거 대단한 성과거든요. 조그만 회사예요. 그런데 그 발상과 아이디어에 감탄하는 거지.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해외에서. 타임지 같은 곳에서도 대단하다. 2019년 100대 발명품이라고 했단 말이지. 아무도 몰라 국내에서. 그리고 P4G 정상회의에서 선정했어요. 파트너십 회사로. 근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소개하려고 그런 거야. 저 옆에 있는 거 소개 좀 해줘요. 이게 이제 솔라카우의 배터리, 그지? 네. 소에 꽂는 거. 네. 소에 꽂는 거고 파워뱅크로 쓸 수도 있고요. 집에 가서는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또는 전등으로 쓰거나 조명등으로 쓰거나 랜턴으로 쓰거나 애들이 이거 충전하러 학교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라가 아니라 부모한테는 실용적인 이유를 주고 애들은 신나는 거야 이제. 부모가 좋아할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서 공부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 올렸어요. 들이 엄청 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사이클인 거예요. 이 작은 아이디어 시작해서 탄자니아하고 케냐, 이제 콩고도 한다고. 콩고는 이제 계약 돼가지고. 이제 됐어, 세 번째로? 네, 돼가지고 이제. 됐구나,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올 연말에 아프리카로 가요, 또. 네. 칭찬해! 이런 발상, 돈을 기왕에 벌 거라면 인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벌어보겠고, 그걸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고, 해외에 나가서 스스로 막 알리고, 결국은 그래서 돈도 꼭 벌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년 세대한테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 부동산하고 주식 얘기하면 주구장창 신문에서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예요, 이게. 이게? 미안.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나도. 처음 이 아이에 들었을 때 내가 어렵다, 그거. 돈을 안 벌리는데 어떻게 할 거니? 꾸역꾸역 다른 일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2019년에 타임지 선정한 거 보고 나서 야, 이제 돈 벌기 시작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이런 발상과 이런 사업 모델에도 대답 안 해도 돼요.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투자를 받더라도, 혹여 나타나면, 받더라도
요 처음에 이걸 시작한 이유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사업을 키웠으면 좋겠어. 응원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설명했죠 제대로. 네, 되게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글로벌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라든지 우리만 잘하거나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아프리카 애들 뭐 학교 가면 좋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기존에 쓰던 케로신이라든지 이런 유해한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음으로써 탄소 배출이 저감되고 이런 아프리카에서도. 것들이 세계적인 문제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누가 생각하냐고 당신처럼. 그걸 이런 아이디어로 풀어 해결하려고 그래.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교육 문제나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게 실증으로 드러나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점점 퍼져나가서 이게 규모가 갖춰지면 거기서 줄이는 탄소, 거기서 생산하는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어느 시점에는 폭발할 수 있다.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된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영리한 투자 기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는 코이카 사업도 좀 하고 해외 프로젝트도 좀 따고 이러면서 조금씩 버텨봐요. 계속 응원할 테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보면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도 이제 하는데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어 하니까 아무래도 또 그 모멘텀이 곧 올 것이다. 여기까지 왔잖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다는 거. 네, 이거 초기 모델부터 봤거든? 스케치부터 봤는데, 짱! 박수! 자, 아프리카 다녀와서 다시 한번 만납시다. 이 방송 보고 투자 제안 갈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지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포탈을 요새 봐봐. 아, 미친 새끼들 정말. 자, 주목합시다. 이 양반이 꼭 여러 가지 의미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대. 애플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자, 다스베이다의 공식 귀염둥이 라인 서신 양신장 모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오늘은 그 서기호 판사님 약간 띄워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배제 가처분은 인용될 것이다. 징계위원회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징계위원회 결론은 정직 몇 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망을 다 맞췄어. 작두 서기호. 본인이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명 발표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푹 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게 되고 머리가 좀 맑아지면서 사심이 들어가거나 본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제3자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제3자 위치에서 플레이어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뭐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묻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에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겸사징계법의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때문에 이게 낮은 수위로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과반이 안 되면 양쪽에 부딪히면
낮은 쪽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아니요, 네. 근데 이게 서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일반적인 징계 수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장 윤석열 본인도 2013년도에 징계 받았을 때 정직 1개월 받았거든요. 그렇죠. 정직 1개월 받은 게 보고 절차 생략하고 국정원 직원들 아주 간단한 체포했다. 거였는데. 예. 그리고요, 나중에 무효 나왔지만 이문정 검사 예. 그때 4개월 나왔죠. 정직 4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위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정직 4개월 받았어요. 무려. 근데 이거 6개 혐의 이거를 다 보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가벼운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운가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 공보에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법무부 공보로 다 그 실명까지 다 게재하게 돼 있거든요. 깐 거지 뭐. 예. 13년간 총 110명이 징계를 받아요. 41명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데 정직 2월을 받은 건이 2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건이냐면 수사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 이게 욕했다는 거 정직이에요.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직무 행위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여 6개월 동안 98만 6천 원어치 밥을 얻어먹었다. 이게 정직 2월이에요. 그 다음에 뭐 면직 이런 거 보면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서 면직이 해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단 말이죠. 네, 4가지 혐의를 인정했으면 적어도 면직 이상이 나오는 게 맞아요. 무슨 그게 수사 중 정상이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게 정직 2월인데 지금 윤석열의 행위가 사법부 사찰 의혹 문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중대한 사안들이죠. 다. 예, 중대한 사안들이에요. 하나만 가지고도 그 면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죠. 면직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수사지휘 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그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 이렇게 한마디 한 것도 정직 3월이야. 근데 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에 개입했던 건들을 쭉 보면 이거는 면직이나 해임이에요. 저도 해임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깔끔한 결론이라고. 근데 저는 이 정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해임은 사실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에요. 이게 훅과 후폭풍 있겠지만 내가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감당하겠다. 정치적 결단에 속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파장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다 정치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럼 했지. 자기가 결론 내고 효과를 내가 감당하고 그걸 돌파하겠다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잖아. 전문가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결론밖에 못 낼 것이다. 그 책임질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기각될 정도, 예, 가처분 기각될 정도. 행정소송에서 뒤집히지 않을 정도, 이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전문가들은. 라고 저는 생각해 왔긴 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 차마 얘기를 못했을 뿐. 그런데 역시나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 한계가 아주 자명하거든. 법률적 절차를 지켜서 이것이 그 가처분에서 기각될 정도, 행정소송에 뒤집히지 않을 정도, 그건 법의 전문가들이니까 가늠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이고, 그래서 욕할 이유가 없다. 그 양반들에게 만약에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욕할 이유가 있죠. 사퇴. 솔직히 비겁한 거죠. 그런데 아니 정치적인 부담은 그러면 평검사는 안 져도 되고 검찰총장만 져야 되고 그런 겁니까? 이거는 공정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열받는 부분이 총대를 맬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욕을 내가 다 먹으리 한 사람이 포함이 돼 있었다면은 아마 상황이 달랐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정치인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비겁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징계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 징계 아무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위원들도 찾는 것조차가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욕하고 싶지 않은 게 네. 물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자리를 수용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교수님 두 분이에요. 아예 교수님 하지 두 분. 말든가. 너무 쉬운 얘기야. 그건 그 사람들은 용을 썼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용을 썼고 그리고 결론 난 거 가지고 욕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총알을 아껴라. 논리적으로 총알 아껴라. 그 총알을 아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른 이런 사례를 보면 당연히 면직이나 해임이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이 어깨에 졌던 짐을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비겁하다고 말할 사람도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있죠. 그렇게 말하는 네. 사람도 이해는 가. 열받았잖아. 말씀도 이해가 가요. 임은정 검사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징계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썰이 좀 있었죠. 언론에서 예비위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예비위원이라서 충원이 될 것 같다. 이런 썰이 막 도니까 그 썰만으로도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울 정도로 살기와 적의를 느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난 많이 당해봤잖아. 네. 나는 성격이 이상해서 괜찮은데 대부분은 못 견뎌요. 근데 그래서 한두 개만 나와도 한동수 감찰부장이 나는 그 사진만 본인도 적어 써주면 돼. 살기가 그래 사진 참 희한한 거 쓰더라. 나는 오로지 사진만 봐. 이 새끼들이 진짜. 살기가 느껴진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징계위원들의 마음이 그 사람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분명히 위법한 사유가 있는데 실체적인 사유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수사할 검사는 없는 거예요. 누가 수사를 그러니까요. 해,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해야지.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검찰이 수사했던 증거가 있었거든요. 뭔가 뒷받침을 해주는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가 새해에 출범이 되면서 더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뒤지면은 이거는 뭐 이게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네. 그 자리에 가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쉽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고 보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결론이 났어요. 총알을 아껴라.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좀 다른 각도인데 저는 해임이 아니라면 정직 2개월이 가장 베스트라고 봐요. 해임이 아니라면 그 다음 가장 좋은 건 정직 2개월. 예. 첫째 이유는 정직 2개월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게 본안 소송에 가서 다투라는 거잖아요. 가처분을 받아줘 버리면 본안 소송의 의미가 사라지잖아. 맞아요. 2개월 정직인데 본안 소송은 2개월 이상 걸릴 텐데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나니까 가처분을 그러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개월수이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켜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2개월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막으면은 그러면 2개월 다 지나갈 텐데 본안 소송할 동안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거니까 둘째는 검찰총장이 감찰만 받아도 사표를 내요. 감찰 대상만 돼도. 최동욱 전 총장 때 감찰 받으라고 하니까 사표 내버린 거거든. 징계를 2개월 때렸는데 그러면 사표를 바로 던져야 되거든. 근데 윤 총장 사표를 낼 생각이 없어요. 연초에 인사가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검찰 내부가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만둘 총장이에요. 차기 권력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인사도 있고 막 공수처도 출범했어요. 견제 기구도 생겼어요. 자신의 검사직을 걸고 총장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줄어갈 것이다. 2개월 후면은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 상황이. 또 하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윤 총장과 불편한 동거를 내년 여름까지 하게 생겼거든요. 야당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년 여름까지 윤 총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머리에 맷돌 하나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 대선 후보가 다 말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윤 총장 해임하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확 줄어들어요. 자연인으로 돌아왔잖아요. 영입을 하거나 끌어들이거나 삼지대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여의도 그림쟁이들이 그림을 막 부풀릴 수 있단 말이야. 충청권 대망론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근데 총장직을 내년 여름까지 유지하잖아요. 그 기간 또 그걸 못해. 해임이 아니어서 불만이겠지만 여기서는 저쪽에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해임은 또 해임 나름대로 엄청난 파고를 넘어갔어야 해요. 지지율이 아마 3% 초반으로 떨어졌을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나 그건 지나갔잖아요 이제. 지금 국면에서
상황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 야당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여기는 짜증나지만 저기는 폭발 지경이야. 그래서 저는 해임이 아니면 2개월이 가장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이 적합하다. 근데 예. 좀 길었어요, 말이. 옳소! 한번 먹을 옳소! 그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저도 되게 와닿는데 그 야당은 오히려 폭발 지경이다. 오늘 김태흠 의원이 의원직 총사퇴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폭발 지경인 거예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잖아. 아니 그거 사퇴시켜야지. 네. 김종인 의원도 그렇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길이 눈이 안 보이거든, 길이. 본인들이 지금 이 길이 안 보이니까 의원직 사퇴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중대한 위법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이냐라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그리고 아까 신장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검사들에 대한 징계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이 안 맞다. 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검사들, 이문정 검사도 그냥 검사예요. 임기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지. 예. 쭉 가는 평생 직장이지. 예. 정년이 60 몇 세니까 그때까지는 다 보장이 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는 2년 임기제예요. 예, 2년 끝나면 검사가 더 이상 아니야. 그래서 2년 임기제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기존의 일반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다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건 이해했고. 판사적 관점에서 판사의 감정이입해서 이 사안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볼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월이니까 막 2개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그걸 또 집행정리하기까지 좀 뭐하지 않느냐 이런 게 판사들의 이제 생각이 2개월과 있었죠. 3개월은 느낌이 다르다면서요. 네. 남아있는 임기가 지금 내년 7월까지여서 2개월 정직하는 거나 3개월 정직하는 게 딱 1개월 차이밖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있는 임기가 2개월일 때는 5개월이 남아있고 5개월씩이나 남아있고 3개월을 하게 되면 4개월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느낌적인 거네.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느낌적. 그래서 판사들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라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판단할 때 이 느낌적인 느낌을 판사들도 가져요. 이거 수학이 아니잖아. 어차피 5개월은 좀 길고 4개월은 좀 짧고. 맞습니다. 그런 거. 2개월은 이 정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배려를 했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게요. 불문으로 꼽은 거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되는데 이걸로 징계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빼버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감찰 응하지 않고 자기 주소 안 받겠다는 부분이고 그것도 충분히 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추 장관이 자기 명을 거슬렸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로 집어넣은 걸 징계위원들도 인정한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냉정하고 보수적이고 아주 보수적이에요. 한 발 떨어져서 이게 법정으로 갔을 때 어떻게 다뤄질까를 생각하면서 법 전문가처럼 이 사안을 다뤘다고 봐요. 그래서 윤 총장도 전혀 짐작을 못했던 것 같은 게 윤 총장은 내가 보기에는 해임이라고 생각했어. 해임될 줄 알았어. 다. 왜냐하면 출근하면서 인사하고 반응이 나온 게 그거예요. 정치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불법적으로 임기를 박탈하려 했다라고 했는데 정직 2개월이면 임기 박탈이란 말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미리 써놓은 걸 못 바꾼 거야 입장을. 그 부분은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였나 어디 거기서 나온 걸 보면은 심재철의 진술서가 윤석열을 날렸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날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안 날렸지. 예, 자신들도 해임이 되는 거나 생각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미처 예측을 못한 것 같기는 해요. 다 반응들이 뒤죽박죽이야. 원래 보수 매체는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예측을 못했어. 그리고 심지어 어제 아침에 윤석열 총장이 그거 맞지. 그랬잖아. 출근을 하면서 그 지지자들 앞에 그 대검 앞에 지지자들 앞에서 차를 내려요. 차에서 턱 내려가지고 앞으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날도 추운데. 대검의 기획인데 보니까 대검은 해임을 상정했어요. 그래서 주요 피의자들 포토라인 쓰고 그 대검 앞에 정문으로 가는 길 있잖아. 글로 출근을 안 했어. 취임할 땐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인가 밖에 없는데 이날은 그리로 가요. 직무명령 해지됐을 때. 그렇죠. 네, 그때 한번 이번에는 해임될 것이라고 보고 상징적으로 포토라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고. 그리고 굳이 내렸잖아. 그거는 정치행위거든요. 검찰총장이 왜
자신의 지지자들하고 말을 나눠 정치 행위를 대놓고 한 거예요. 그때. 감찰 사유예요, 사실은. 어제 그 행동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고 이미 정치인 윤석열이잖아요. 오히려 정치부 기자들은 정직을 예상한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일각에서.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정치권이 더 정확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야 이거 인용되면 어떡하냐 가처분 또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어요.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계속 계산하니까 근데 이 검찰에서는 오늘 해임 된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거 결론 정해져 있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저께 설훈 의원이 인터뷰를 모 라디오에서 하면서 본인이 징계위원이라면 해임 의견을 내겠지만 정치인이라면 다 해임해요. 예, 정직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법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정치권에서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이게 후폭풍이나 이런 것까지를 봤을 때, 그 다음에 거기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봤을 때 그런 촉이 있는 거죠. 촉이. 저랑 장용진 기자님 처음에 정직을 계속 예측했잖아요. 맨 처음엔 정직이라고 네, 생각했죠. 정직이라고 계속 했는데 장용진 기자님이 마지막에 이제 기세에 눌려가지고 해임으로 갈아타시고. 기세에 눌렸다기보다 나도 바램으로. 그렇죠. 저는 감봉 밀었죠. 감봉. 감봉 나왔어. 진짜 재밌을 뻔했는데. 1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감봉인데 대통령이 제가 하고 감봉부터 대통령이 제가 해야 돼요. 저희 집행하거든요. 다음 프레임은 대통령이 책임지라로 갈 텐데 요 타이밍에 추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어요. 네. 정치적으로 고도의 수라고 봐요. 정치적 후폭풍이 있다면 내가 감당. 내 사표를 가져가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대통령한테 운신의 폭을 준 거거든. 정치인 확실해요. 감이 좋아. 추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그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하드캐리 했지. 하드캐리 했어. 거치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타이밍이다. 보통은 공수처 출범하고 처장하고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하고 갈 거다라고 저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한 박자 빠르게 사의 표명을 하면서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 윤석열도 사퇴해야 된다가 저는 50% 넘게 나온다고 봅니다. 프레임을 전환시켰죠.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킨 거예요. 근데 대통령한테는 카드를 하나 쥐어준 것이고 그렇죠. 본인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 장관도 물러갔으니 윤 총장도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게 된. 나는 추 장관의 거취와 관계없이 나는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여기서부터 쪼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사람이 좁쌀 영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각종 커뮤니티나 이렇게 다뤄보니까 무슨 나라 잃은 백성들처럼 화내고 슬퍼하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알바들은 어디를 파고드냐면 사람들이 실망할 때 더 실망하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슬퍼하게 만들고 해임 아니야? 그러면 해임이 안 되게 만든 책임자를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고 에너지를 막 쓰게 만들어요. 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타겟을 만들었어요. 막 화를 내. 화를 내는 순간까지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걸 쓰고 나잖아요. 허탈해. 그러면 이 사안에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원래 이게 심리적 사이클이에요. 지금은 총을 쏘면 안 돼요. 생방송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닌가요? 에너지를 쓰지 마. 에너지 쓸 때 옵니다. 곧. 총 많이 쏴가지고요. 벌써 지금. 그래, 지쳤잖아, 벌써. 지쳤어요. 막 난사하다가. 어차피 코로나라 집회를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원래 장기자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저기 나타나서 쏴야 되거든. 총알을 아껴라. 금요일 밤까지 이게 업로드 될 때까지 바람이 많은 분들이 언제는 또 지칠까봐 여기에. 완전 나라 잃은 백성이야. 오늘 밤에 가서 생방송 하세요. 자정하라고 할 때 표적을 자정하라고 할 때. 그렇게 에너지를 지금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소탈하고 그 사안을 쳐다보기 싫어져요. 심리 전단이 하는 짓이에요, 원래. 에너지를 쓰지 마라. 에너지는 모았다가 한 방 때려서 한 방에 조져야 된다. 에너지 쓸 때가 와. 그때 알려줄게 기다려. 총알을 아껴. 대통령께서 이런 정도 얘기를 했으면 사의 표명한 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용구 차관이 어쨌든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언제 받을지는 수리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마음이에요. 예. 내일 할지 2달 후에 할지. 근데 이제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인 수사권을 가지고 항명성 수사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오거돈 그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더라고 조금 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지금까지 안 하다 갑자기 왜 오늘 검찰당이 확실히 됐어요. 예. 오늘 검찰총장 성명 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이 정치행위거든요, 이거 완전히.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막. 그리고 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잖아. 검찰당이야. 소상공인들 소환 조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네. 그러니까 다 정치행위야. 검찰당이야 지금. 선택적으로 월성 그 문서 파기 사건이나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그 불기소 세트 뭐 이런 것처럼 기소 먼저 확 해버리면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수사권을 이용해서 항명을 할 가능성이 있고. 윤 총장 라인 이제 검찰당이에요. 네. 검찰 조직 전체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충성하는 사람들은 윤 총장이 대선에 대선 나와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자신들이 보상받을 것이고 개국 공신이 될 거라는 그런 망상도 하고 있을 것이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 그렇게는 안 돼. 이 사람들이 정치의 다이나믹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언론 다루는 커넥션 그 안에 세계에 살고 있는 거거든. 나와봐. 어떻게 되는지 그때 알려줄게. 지금 그 검찰당 중에서 원로들도 많이 있어요. 정관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금 같이 모여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아니야. 예. 자기들은 진짜 이번에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 반기문 때 외교부 출신들이 막 나와가지고 대권 잡는다고 반기문 40%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윤 총장이 2배까지 나왔었다고. 안 되잖아. 검찰총장 몰라. 9명이 같이 냈다고 하는데 검찰총장 정도가 되면 그 검찰 내에서는 모든 국민이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위력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사회적 영향력은 외교부 장관 쭉 나와서 얘기해봐야 아무도 모르잖아. 없어요 사실은. 사실 했으면 한동훈이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소리를 했겠어요. 제3의 당 여름 이후로 만들면 골 때리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해? 왜 걱정을 하고 그래요? 고소해야 하는 거잖아 지금. 고소해. 근데 신 변호사님 이제 걱정의 한 가지에 덜 수 있는 거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공수처가 막 나오니까. 일단 저는 공수처가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게 하나가 걱정이고 검사 2,200명인데 여기 23명이잖아요 검사. 경쟁을 해야 되는 일본 게 타자가 있어. 얼마나 안 되고 싶겠어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야당 2명이 들어가. 야당 추천 인사 2명. 그러니까 아직도 건너야 될 강이 있기 때문에 힘써야 될 때는 아직 남았다. 나라 이름 백성처럼 그러니까요, 화내고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공수처가 완전히 출범한 아마 2월 혹은 3월까지 되겠죠. 그리고 4월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폭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잘 담아놓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막 여기저기 표적지를 나눠서 쏘면 지쳐. 그리고 지나간 일은 되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결론 났잖아. 자기 전문직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나라의 운명을 걸머졌어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 감정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원터치 쓰리강냉이. 원터치 쓰리강냉이.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한 방은 쓰리강냉이는 아니었지만 수강냉이 정도는 됐다. 그럼 원터치의 쓰리강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절할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베스트는 해임이에요. 그 해임은 엄청난 후폭풍을 뚫고 돌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성정에 맞아. 내 성정에 맞기 때문에 그걸 베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2개월이 베스트예요. 이것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게 이 국면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아끼고 한 방을 기다려야 돼요. 다 풀지 못한 에너지를 한꺼번에 때릴 때 나오는 파워가 있어요. 그만 툴툴거리고 막 출발선에 선 거야. 이제 겨우 법 통과하고 이제 겨우 공수처 출범하게 생겼고 이제 겨우 총장도 징계 가능하다. 아직 간 거예요. 신발끈을 묶어야 돼 이제. 내일 아침에 김어준의 생각입니다. 신발끈을 묶어라. 신발끈을 묶어라. 달릴 때가 머지않았다. 네. 이제 가실랍니까? 네. 자,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발끈 묶고 있어. 근데 좀 있으면 달릴 때가. 간식 좀 먹자. 간식 좀.
나이스미?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라고요. 보존제, 합성 감미료 없이 자연의 재료 그대로 만든 나이스미 현미 후레이크가 있으니까요. 나이스미는 딴지마켓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강 간식입니다. GH 기본주택은 지하철 가까이, 안녕하세요. 숲 가까이, 안녕하세요. 쇼핑몰 가까이, 집 걱정은 멀리, 원한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오래오래 일상이 아름다운 GH 기본주택. MBC 스트레이트 이지선 기자 두 번째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렷. 경례. 자, 리액션 여왕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중요한 맥을 짚어서 지금 화들짝 놀란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이거. 보도는 안 되고, 거꾸로 스트레이트 보도 문제 있다는 기사들은 나올 거예요. 이미 그죠?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네. 뭔가 중요한 걸 짚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사실 근데 뉴스 부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죠. 늘 우리가 이상하다. 토탈 현황된 거 아닌가? 예? 의심은 항상 있었고 의심이 있었죠, 분명히. 논란도 항상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제가 보도를 한 게 이렇게까지 또 반향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워낙 다들 알고 있는 거 짐작을 아닌가?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홈에 올라오는 기사들, 어떤 언론사의 기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언론사 비중을 따져보고 싶었어요. 뉴스 홈을 딱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첫 번째 페이지부터 모든 섹션들을 다 읽어드리는 기법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크롤링 기법으로, 네, 크롤링 자동으로. 기법으로.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24시간 연속으로 계속 화면에 떠 있는 기사와 그게 어느 언론사 건지를 쭉 수집을 한 거예요.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영역을 나눴어요. 가장 높은 주목도와 많은 클릭을 가져오는 헤드라인 영역. 그 영역을 따로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PC 기준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해상도에서 볼 수 있는 영역 3단락까지거든요. 스크롤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따로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지 않고 첫 페이지에 나온 전체 기사까지 그렇게 추출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대를 좀 나눠봤어요. 전체 시간대와 시간대 중요하죠. 네, 뉴스 소비가 많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시간대를 따로 추출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는 다 있고. 시간상 네, 가장 중요한 사실 헤드라인 뉴스 부문을 중심으로 기사를 쓰긴 했는데요. 보시면 네이버의 뉴스홈 첫 화면의 헤드라인 영역, 중앙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합해서 거의 37, 8%예요. 한국경제신문도 같은 맥락이죠. 네, 세계 한경까지 하면 50%입니다. 50%. 네. 사실 연합뉴스 빼고는 전부 보수 언론이거든요. 연합뉴스도 헤드라인 다 긁었을 거 아니에요. 연합뉴스도 정부 비판적인 기사인가 아닌가가 확연히 나눠지잖아요. 친검찰 쪽 기사인가 아닌가도 확연히 나눠지고 저 15% 중에 만약에 연합뉴스가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면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반반씩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율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수 매체 속에 연합도 들어갈 것이다. 연합 기사의 분석은 저희가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한번 단정을 해보세요, 지을 수는 다음 없지만 단계로. 조선일보가 3위에 올라왔고 8%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선일보만 따진 거고 조선비즈 기사도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걸 합치면 중앙일보랑 비슷한 개수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것까지 봤다면 순위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라는 게 전경련 기관지 완전 보수지인데 최근에 급작스럽게 다루는 영역도 넓어지고 노출량이 늘어났. 이 세계일보도 신문의 인지도나 기사량이나 비하자면 특이하게 굉장히 튀는 것이고 이 중앙일보가 1위라는 것도 저는 매우 이상하다고 봅니다. 포털이 뉴스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있지 않죠. 구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뉴스 편집의 알고리즘의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어라고까지는 공개를 해요. 네이버와 다음은 가중치뿐만 아니라 뭘 고려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상식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기사 송고량이 너무 많아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사실 송고량으로 따지면 통신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세계일보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방송 날짜가 좀 촉박해서 일단 방송에는 일주일치만 내보냈거든요. 네. 열흘치에서는 세계일보가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권 안에 드는 그렇죠. 거는 이상한 일이죠. 우리나라 매체가 얼마나 많은데 중앙일보가 전체 15%를 차지하냐고. 송고량이 네, 중앙일보에서 네이버에 뉴스 송고하는 양은 5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앙일보가 그래서 특별히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의심이 의심할 가는 수밖에 거죠. 없죠. 또 언론사마다의 어뷰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기들만의 아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는 가치 중립적인 인공지능으로 기사를 선택하는데 중앙일보가 계속 1등을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의심은 중앙일보가 네이버의 AI 아무도 공개하지 않은 AI의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다.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속 가설을 세워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기사 건수로 봤을 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비등비등했습니다. 일주일치를 봤을 때 중앙일보 8만 건, 조선일보와 조선비즈를 합쳤을 때 8만 1,000건 정도였거든요. 조선과 중앙만 그런 특별한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면 알려준 것이고 모른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이버가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인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중앙조선을 합치면 3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두 매체가 대한민국 전체에 매체가 노출돼야 하는 공간에서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절대. 뉴스 소비자의 80%가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30%에서 50% 가까이가 특정 성향의 언론사 또는 특정 몇 개 언론사의 기사가 노출이 집중돼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라고 도망가고 있는데 저는 이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첫 탑을 떴다, MBC가. 스트레이트가. 본인들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사실 저희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왔어요. 네. 뭐라고 비판했어요? 까는 것이. 다른 것이. 고작 일주일 해놓고 이거를 알고리즘 편중의 증거로 될 수 있느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뭐 짧았던 거 인정합니다. 한 달 돌리기로 했지만 방송 일정상 일주일치 내보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더 하자. 더 하자. 그리고 오케이. 두 번째. 모바일로 뉴스 소비가 훨씬 많은데 왜 PC만 했느냐. 네. 인정합니다. 네. 저희 모바일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설계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걸려서 크롤링 프로그램 짜고 일단 하는데. 네. 방송 일정 때문에 PC만 한 거 인정합니다. 모바일도 할게. 모바일도 할 겁니다. 네. 잘못 건드렸어.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뉴스공장에 등장했으니까 뉴스공장밖에 안 불러. 이런 거 사안은. 사람들 다 믿으면 어떡해. 그래서 틀림없이 기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나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했어요? 어떤 기사는 1시간, 2시간 탑에 떠 있기도 하는데 네. 그럼 5분에 한 번씩 계속하면 걔는 중복 계산되는 건데 이거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저희는 그걸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 1시간, 2시간 한 기사만 떠 있고 한 언론사 기사만 떠 있었다면 네. 그걸 측정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 어떤 기사는 30분만에 내려가고 어떤 기사는 12시간이 있다면 24배 노출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희가 기사 개수만 가지고 퍼센트를 나눴다면 그 지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점유율을 가지고 한 거 아니야. 점유율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돌렸을 때 노출도 점유율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비판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하시고 쓰신 거예요. 이 헤드라인 영역을 얼마나 특정 미디어가 점유하고 있냐. 그렇죠. 시간의 점유율인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5분 단위로 따져야죠. 어떤 거는 정말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든요. 면피하는 기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경우에. 그리고 어떤 기사는 오늘 봤는데 내일 또 있어요. 모바일 안 했다고 그러니까 모바일 할게. 뭐 일주일밖에 안 했어. 그럼 한 달 할게. 그래서 2탄이 나오겠네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후속 보도를 해볼 건의사항이 생각입니다. 있어요. 보름이다, 2달이다 특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한 달이라고 특정하면 한 달 사이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 일단 크롤링 로직을 만들어 놓잖아요. 계속 돌아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1월에 통계 내고 막 2월에 통계 내고 네. 이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데 요청사항. 이 통신사들 있잖아요. 네. 뉴시스, 연합, 뉴스원. 뉴스원. 통신사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드라이한 그
보도만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십상이고 기사들을 다른 매체들은 그대로 받아서 제목까지 거의 뿌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기사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 기사 중에 포털 메인에 노출된 기사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아니면 정부 비판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던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만의 분류를 해서 보시면 지금 보수 언론 52%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 분류도 한번 시도해달라. 지금의 통신사들이 내놓는 기사 중에 포털에 뜨는 기사들의 성향을 보면 이건 철저히 보수 매체 기사하고 다름이 없다. 말씀하신 부분은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목까지 다 그렇죠. 같이 긁어오기 때문에 제목만 보면 알잖아. 제목만 보면 사실 본문을 검색해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실 바로 다음 후속 보도에서는 그것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저희가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쓰세요. 근데 충분히 방법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트레이트가 2021년의 기획으로 왜냐하면 2021년은 선거의 해가 될 것이고 이 이슈는 지난 10년간 공방을 해왔던 이슈인데 한 번도 심판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좋아 그러면 숫자와 데이터로 얘기해보자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민원연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단발성으로. 포털에 노출된 기사 중에 후보들 쭉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뭐 우호적인 기사 또는 비판적인 기사 또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쭉 분류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통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의 노출량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당시는 네이버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워낙 원사이드에 이겼으니까 지나가 버렸는데 이번에는 시리즈로 한 달에 한 번씩 쭉 한다든가 이거 예산 차장님한테 얘기하면 돼? 어때요? 일단 로직을 만들어 놓으면 네. 언제든 1년이고 2년이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계속 돌리면 되잖아. 네, 돌리면 되니까. 돌리다가 특이사항 나오면 또 한번 나오고 응원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감시자가 있어야 돼요. 감시자가. 맞아요. 포털은 언론입니다. 생산은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편집하고 노출시키고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감시 받아야죠. 당연하죠. 투명하게 공개해야죠. 어떻게 누가 무슨 기준을 편집을 했는지. 다음 뉴스는 굉장히 점점 이상해지는데 그거는 내 영역이니까 여기서 말 안 할게요. 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처음에 우리나라 포털이 보여준 태도하고 마찬가지 태도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매체가 처음에는. 아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 페이스북이 미디어로서 매우 악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이 그렇게 인공지능에 맡긴다든가 유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보는 관행이 많으니까 아예 전문 편집인을 뒀어. 알고리즘 책임으로 떠넘기다가 아예 편집인을 두고 스스로 미디어라는 걸 인정했단 말이죠.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맞아요. 예. 그래 책임을 묻을 수도 있지. 네. 네이버는 2017년도에 사람이 편집을 했었죠. 그때도 사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욕을 먹어서 알고리즘 인공지능으로 바꿨더니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 전에 하던 건 그냥 네이버 부서에서 하던 거고 맞아요. 페이스북의 방식은 정말 제대로 된 베테랑 전문 편집인이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엄선을 기사를 탑섹션 노출을 하고 내가 왜 이 기사를 선택을 했는지, 왜 이 기사가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할 기사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 내 이름을 꼭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뉴욕타임즈의 편집인이 있듯이 월스트리트 편집인이 있듯이 페이스북은 자기들을 미디어로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직원들 보고 이거 분류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전문 편집인들이 팀을 꾸렸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야. 포털이 막대한 언론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제1의 언론이에요. 근데 언론 아니라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감시 기능을 계속하고 어느 순간 법으로 만들어 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될 일이야, 이게. 보수 언론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통신사 기사가 이렇게 많이 집중되는 것도 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 기사 역시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속보와 단발성, 1보, 2보, 그러니까 분석이 아닌 팩트의 나열, 그런 기사들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 제대로 된 분석 기사, 기획 기사, 심층 기사, 진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공들인 기사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론몰이하기 딱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친검찰 언론 기사들이 포털을 통해 여론몰이 하는 거 보세요. 친검찰 성향의 기사가 아니면 보기도 힘들어요. 누군가 의도로 가지고 한 방향을 몰고 가자 할 때 아주 좋은 플랫폼이 돼 있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개인화된 영역을 배제하고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인화 영역을 더 넓힐래. 공통 제공을 줄이지 뭐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 측정 자체가 안 되게 그렇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자의 행태는 정말 그것이 이용자의 선호도인가? 대다수의 유저들은요. 일단 보여지는 대로 클릭하지. 들어와요. 그럼 네. 거기 보여지는 것 중에서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포털이 만들어 놓은 장 안에서 포털이 나에게 쥐어준 그 안에서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선호인가요? 포털의 선호인가요? 그 AI에 그 포털의 의도가 담기면 그 의도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 클릭 한 번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또 그런 뉴스만 보여지게 그렇지. 되는 거거든요. 네가 많이 클릭했으니까 이 기사를 네가 계속 보여주는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제목으로 많이 노출해놓고 조선일보인지 모르고 클릭했어요. 네가 조선일보를 많이 클릭했으니까 조선일보를 계속 보여주는 거지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애초에 조선일보를 맨 처음에 보여준 건 그들인데 그렇게 로직을 강화해서 자기들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인지 네이버 같은 경우 보시면요. 2단락부터는 안 그런데 헤드라인 뉴스 영역은 언론사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 만약에 포털이 그런 걸 벗어나고 싶으면 하다못해 그 매체 제목이라도 앞머리로 달아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매체에 대한 선호도 또 분명히 사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클릭 안 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헤드라인 영역에서는 이용자가 매체를 선택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그 대신에 네가 구독한 영역이 있잖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핑계예요, 핑계. 핑계죠. 예. 책임 회피죠. 이거 사실은 그 페이스북 논란에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다 나왔던 얘기고 페이스북이 결국 찾아갔던 솔루션은 우리가 미디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네이버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보다 많아. 네.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이런 규제, 관리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제 다음도 그렇게 되어가요. 현재. 이게 다음 선거하고도 무척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수영 기자가 맥을 짚었다고 봐요. 시리즈 갑시다. 예산 부족하면 차장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항의 전화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과가 나온 거에 따른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고요.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 언론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지. 예. 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100번 양보해서 알고리즘이 정말 깨끗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각 언론사들의 정책에 따라 순위가 나왔다고 가정을 만약에 해보면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예를 들어 뭐 저희 MBC 같은 경우는 기자가 기사를 쓱 한번 송고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를 인기가 있으면은 5개, 10개 재생산을 해내서 클릭을 유도하진 않거든요. 예. 그런 클릭 장사를 하는 언론 윤리,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신문들은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제목 장사로. 흥미 위주의 그런 제목 장사 같은 주제의 기사를 10개, 20개 생산해가면서 그러니까 박지선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틀간 조선일보의 박지선 씨 관련 기사가 150개가 생산이 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언론인가요? 그런 기사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는 포털의 알고리즘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알고리즘 조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만 보여주는 것도 문제인 거죠. 알겠어요. 2021년 프로젝트로 이거 응원하고요. 예. 2달에 한 번씩 나올지 6개월에 한 번씩 나올지 매달 나올지 어떤 거는 본방에 못 나오고 후토크에서만 계속 매달 할지 모르겠으나 장기 프로젝트로 대단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네이버 다음 분들이 다스베이도 보실진 모르겠지만 후속 보도가 한 번만 나오고 끝날 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계속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는 몰라도 계속 우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화이팅! 맥을 짚었어, 맥을 짚었어. 이거 꼭 필요한 거였어. 잘 걸렸다? MBC 스트레이트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계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그 참여 역시 널리 알려서 스트레이트가 흥하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꼭 필요한 프로젝트를 꼭 필요한 시점에 시작했다. 포탈 기다려봐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서 딴지 방송국을 검색한 다음에 딴지 방송국이 나오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등급이 있어. 우리는 등급을 이렇게 나눴어. 삼겹살, 부채살, 갈비살, 살치살. 하실 분들은 하면 된다. 정말로 할 때. 몇 분 남았습니까? 500분 남았습니다. 오, 500분! 500분! 부자 되셨네. 추석들 궁금한 것도 많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많지만 20대에 비하면 좋은 시절에 국회의원 하고 계신다. 방탄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까지 못 간 것 같다. 마지막 단계를 김용대 네가 좀 어떻게 가냐? 왜 나한테 왜 그런 걸? 마음이 기다려. 저는 2개월이 가장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좀 길었어요. 말이. 남편이 분될까봐 무서워서 검사를 못하겠다. 그러길래 이틀 동안 집에 꼼짝 말고 있다가 가서 검사. 네, 이거 초기 모델부터 봤거든? 초기 모델 스케치부터 봤는데 짱! 고작 일주일 해놓고 알고리즘 편중의 증거로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더하자. 더하자. 모바일도 할 겁니다.